네, 안녕하세요. 먼저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한류열풍의 의장을 맡고 있고 대한사랑의 교육위원을 맡고 있는 박찬화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대전에 살고 있고요. 제주도에 처음 왔습니다. 뭐 올 수 있는 그런 인연이 지금까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굉장히 큰 기운을 받고 있습니다. 어제 왔는데요. 어제 와서 오늘 이제 강의를 할 수 있는 거기에 이제 뭐 여러 가지 제주도에 있는 몇 군데를 이렇게 답사를 하고 왔는데요. 이따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먼저 소개를 드리면요. 뭐 제가 한류 열풍 사랑이라고 해서 이제 한류와 또 한국의 역사 문화를 알리는 그런 활동들을 하고 있고요. 한 10년 전에는 문화부 장관상을 이제 한류 열풍 사랑에서 함께 이렇게 수상을 하게도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해외에는 뭐 아시겠지만 2019년이 3.1운동 임시정부 100주년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독립운동에 관한 역사를 강의를 주로 이렇게 했었고요. 그래서 사실은 뭐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제주도 같은 경우에도 뭐 법정상 항일 항쟁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독립운동이 있는데요. 그게 사실은 뭐 잘 모르잖아요. 교과서에서도 배우지도 못하고 이제 그런 역사들이 많은데 사라진 독립운동가 그리고 잊혀진 독립운동사에 대해서 다시 조명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음, 지금은 많이 못 하고 있어요. 지금은 코로나 시절이기 때문에 뭐 고궁이라든지 이런 데 갈 수는 있습니다. 근데 가이드를 누가 해주진 못하거든요. 박물관도 마찬가지고요. 여기 이제 같이 오신 분도 계시지만 함께 이렇게 가이드를 하는 활동도 했습니다. 그 이제 코로나 이전에는 한 2년 정도 해외에서 이제 강의를 좀 했었는데요. 독일에서 이때가 2019년이니까 임시정부 100주년 딱이에요. 그래서 임시정부 독립운동 사에 관해서 제가 이제 독일에 계신 분들 모두 모였을 때 한번 강의를 한 적이 있었고요. 이분들 중에 이제 많은 분들이 또 이제 당시 60년대, 70년대 간호사로 가신 분들 또 뭐 광부로 가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하시는 말씀 중에 하나가 독일에서 살기 위해서 독일의 역사는 배웠는데 20대 때 넘어가서 한국의 역사를 잘 모른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도 마음이 아프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인상 깊게 이렇게 들었습니다. 독일에 지금은 뭐냐면 해외를 가면 한류 열풍이 엄청나게 불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독일 같은 경우도 이분들이 전부 다 BTS 팬들입니다. 어제인가 이제 신곡을 발표를 했는데 하루 만에 뭐 지금 벌써 한 1억 2천 뷰라고 하는데요. 1억 2천 명 정도가 그 뮤직비디오를 봤다고 하더라고요. 하루 만에. 정말 엄청난 기록인데 그 유튜브 최고의 기록을 또 경신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 정도로 뭐냐면은 이 한국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그런 시기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크로아티아를 갔을 때 또 한류 팬들이 많이 모였어요. 한 달에 한 번 한 200명 정도 이렇게 모인다고 합니다. 이때 주제는 제가 발표한 주제는 여기서 요청한 주제였는데 그 주제가 뭐였냐면 태극기에 대해서 알려달라라고 했습니다. 한류에 대해서 알려달라, 뭐 어떻게 케이팝에 대해서 알려달라,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저에게 요청한 것이 태극기, 이 태극기에 담겨 있는 철학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크로아티아에 있는 분들이 알고 싶어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저도 뭐 깜짝 놀랐고 한 40분 정도 뭐 태극에 관해서 또 뭐 사괴에 관해서 그 다음에 이거 역사에 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자, 그럼 최근에도 보면은 태극기가 중국 거다. 뭐 최근에 많이 있잖아요. 김치 공정이니 무슨 한복 공정이니 하면서 태극기도 자기들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과연 우리도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태극 철학은 중국 거야. 또는 뭐 사괴, 팔괴라고 하는 건 중국 거야. 이렇게 알고 계신 분들 지금도 많거든요. 근데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이제 알려드렸습니다. 시액 팔괴, 팔괴를 처음으로 그리신 분은 복희 태왕님이신데 그분은 바로 5대 태의 환웅의 12번째 막내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게 환단고기에 나옵니다. 이런 것이 환단고기의 사료적인 또는 역사적인 가치가 아닌가. 환단고기가 아니면 태극기는 중국 것이 되는 거죠. 근데 중국 문헌에 보면 그 태어 복희 씨는 동이족이라고 분명히 여러 문헌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동이족인데 어떤 분이시냐라고 했을 때
바로 5대 환웅의 막내 아드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밝혀주는 것은 바로 이제 환단곡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는 보면 이제 대전에서 이제 고구려 박물관이 있었어요. 박물관에서 고구려 전시를 했었는데 여기 보시면 오해분 사호묘라고 하거든요. 고구려 벽화에서 오해분 사호묘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저기 녹색의 옷을 입은 조이선인 같은 고구려인인데 뭔가를 그리고 있습니다. 낙서를 하는 건지 아니면 뭔가 이게 공부를 하는 것 같은데 저게 뭐냐면은 바로 이겁니다. 문항팔계거든요. 사실 이건 깜짝 놀랄 사실 이렇게 뉴스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알고 있으면 뭐 수렵도라든지 이런 거는 많이 알잖아요. 그래서 아 사냥을 했다 뭐 이렇게 뭐 용맹스러운 그런 것만 얘기하지 아 이분들이 팔괘를 공부를 했다. 고구려에서 팔괘를 공부한 거예요. 문항팔괘를 공부했습니다. 근데 문항팔괘를 공부하려면 그 이전에 나왔던 좀 전에 보셨던 복희팔괘를 같이 공부하죠. 그 이전에 나왔으니까. 그럼 팔괘를 공부한다는 건 사상을 공부한 것이고 사상은 음양을 공부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 우주 변화 원리를 이렇게 고구려 때도 이렇게 공부를 했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거든요. 우리는 그걸 통해서 제세이화하고 홍익인간에서 이 우주 변화의 이치를 중국에서도 다 전해줬거든요. 뭐 이제 지난 며칠 전에도 이렇게 했지만 9년 홍수 때도 보면 오행치수법이라고 해서 오행에 치수하는 법을 우리가 알려줍니다. 오행이 중국에서 들어온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이렇게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거 하나라도 이런 걸 캐치할 수 있는 힘이 학계에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아직까지 보지를 못했습니다. 이런 부분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서 오늘 환단고기에 답이 있다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은 뭐 어떤 문제가 있길래 여기에 해답이 있다는 거냐라고 하는 건데 사실은 뭐 여러 오신 분들의 어떤 편차도 있고 그리고 어떤 시간적인 한계 뭐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저도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기존에 뭐 환단고기 진서론이라든지 거기에 제가 한 강의도 한 5개 정도가 있거든요. 5개면은 한 뭐 수시간이 되죠. 그리고 그 안에 환단곡의 근거도 한 100가지 이상이 됩니다. 그 얘기를 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몇 가지만 오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환단곡에 답이 있다라고 하는 주제인데요. 환단고기를 모르시는 분도 있으시니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단고기는 1911년에 초간본이 출간이 되었습니다. 30권이 출간이 됐는데요. 그래서 이 30권은 5권의 책을 모았습니다. 삼성기 상과 삼성기 하, 단군세기, 북부여기, 태백일사. 이전에 영상에서도 보셨지만 신라의 안암로, 고려의 원동중, 그리고 단군세기의 고려말 이암선생, 북부여기의 범장, 태백일사의 저자인 이맥선생 이 모든 분들을 그런 저서들을 다 합해서 책이 한 권으로 이렇게 나온 것이죠. 그 책에 보면 뭐 한 권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지만 여러 책들을 이렇게 다 검토를 했을 겁니다. 그리고 태백일사는 8권에서 총 5종이 13권의 역사서를 담고 있다. 뭐 그 이상도 저 출처는 더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환단고기는 해학 이기 선생이라고 하는 분이 감수를 받습니다. 감수를 하고 그 다음에 이 감수를 한 것도 뭐냐면 해학 이기 선생은 독립운동가로서 워낙 알려져 있어요. 워낙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저서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뭔가 이렇게 이제 학계에서는 뭔가 그거를 감수는 하지 않았다. 관계는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감수를 했다라는 근거 자체가 여러 가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등사본 환단곡이라고 하는 건데요. 우리 3.1운동 때도 보면 등사를 한다고 그때 당시에는 많이 했다고 합니다. 등사를 해서 그 독립선언문을 다 복사를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서 배포를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했다라고 하는데 등사본 환단고기가 있었다. 여기에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이기 선생이 주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이기 선생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해학 이기 선생이 직접 이렇게 주를 한 것으로 보이진 않습니다. 누군가 같이 이렇게 했던 분이 주 해가지고 이런 말씀을 하셨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코멘트를 하셨고 뭐 이런 식으로 아마 썼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어쨌건 아 이건 뭐냐면은 감수를 하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구절들 그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죠. 또 하나 뭐 다른 근거 있는데 모든 근거를 오늘 다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개연 선생이 만들었다고 하는데 개연 선생을 허구의 인물로 지금 뭐 학계에서 이렇게 몰고 있지만 실존 인물입니다.
개연 선생은 1920년 정신철학 통편이라고 하는 곳에서 천부경으로 이제 천부경을 가지고 계신 분, 천부경을 처음으로 그 각석을 하신 분, 그래가지고 그거를 만약 전병훈 선생에게 전해줍니다. 이런 과정이 정신철학 통편이라고 하는 책에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단군교회 기관지 단탁에 보면은 1921년에 개연수 기서라고 해서 개연 선생이 편지를 쓴 게 여기에 또 이렇게 남아 있거든요. 개연 선생은 확실히 실존 인물이고 천부경을 묘향산 석벽에서 그걸 발견을 하고 그거를 단군교에 보냈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것이 있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보냈다라고 하는 것이죠. 독립운동가인 이시영의 감시 만화에 1930년대에 개연 선생에 대해서 언급이 되어 있고요. 천부경에 대해서도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1940년대는 영변군의 영변군지의 초판이 42년인데요. 여기에 보면 개연수 선생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고 그 옆에 보면 천부경이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개연수에 의해서 1917년에 묘향산에서 채약 중에 발견되었다. 이거 왜냐하면 1920년대만 있는 게 아니라 20년, 30년, 40년 그리고 50년 계속해서 개연 선생은 언급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1897년에 먼저 해학이기 선생과 개연수 선생이 만납니다. 감수사이고 스승이셨던 해학이기 선생을 만나요. 그리고 만나고 나서 1909년에 해학이기 선생이 돌아가시는데 그 이전에 이기 선생은 감수를 마치시고 돌아가시죠. 그래서 해학이기 선생이 감수를 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정리 편집하여서 14년이라는 시간 동안의 정성을 들여서 1911년에 추간본이 나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올바른 추정일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는 여천 홍범도 선생과 송암 오동진 장군이라고 하는 독립운동가, 그 독립운동가들께서 두 분의 사제를 털어서 그 이 재정 지원을 받아가지고 환단곡이 30권이 이렇게 나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홍범도 선생은 아시겠지만은 뭐냐면 1937년에 연해주에 있던 독립운동가들 그리고 연해주에 있던 모든 사람들 약 20만 명이 되는 사람들이 그때 이 짐칸에 실려가지고 철도를 따라서 6,000km가 떨어진 카자흐스탄으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카자흐스탄에서도 저기 보시면 우슈토베라고 하는 곳 있죠. 거기서부터 또 다른 곳으로 이주를 하게 돼서 우즈베키스탄이라든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스탄 국가들로 가게 돼요. 그렇게 이제 가게 되는데 그 중에서 뭐냐면은 바로 홍범도 장군 같은 경우에는 카자흐스탄의 크질 오르다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저도 여기에 가서 참배를 이렇게 직접 드렸는데요. 홍범도 장군의 유해를 국내로 이게 들어오려고 했는데 코로나가 닥쳐가지고 지금 홍범도 장군의 유해는 들여오지 못하고 있고 이 옆에 있었던 개봉우 선생이라든지 다른 독립운동가들은 바로 2년 전에 그때 국내로 이렇게 유해를 모셔왔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모셔오지 못했지만 이 먼 이국 땅에 거기서 잠들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어떤 조속히 이런 것이 실행되어야 될 걸로 보입니다. 이렇게 홍범도 장군께서 그리고 오동진 장군께서 두 분이 사제를 털어서 이 환단고기가 나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환단고기는 해학이기 운초 개연 선생이 5권을 합본하여 1911년에 목판 인쇄로 출간을 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 개연 선생이 이 뒤에 피살이 됩니다. 1920년에 석주 이상현 선생의 마카에서 그 같이 이렇게 독립운동을 했었어요. 설화군정서라고 하죠. 거기에서 독립운동을 하시다가 1920년 8월 15일 날 이때가 언제냐면 요 바로 직전에 뭐가 있었냐면 봉오동 전투가 있었습니다. 봉오동 전투에서 150명 이상의 일본군이 죽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봉오동 우리가 승리를 했는데 그러니까 여기에 뭐냐면은 정규군을 엄청난 인원들을 보내고 간도 척살? 예예. 간도를 초토화시키는 간도 초토화 작전이라는 걸 펼쳐요. 그러면서 뭐냐면은 압록강을 넘어와서 뭐냐면 이제 만주로 이렇게 진입을 해 들어옵니다. 그런 과정에서 만약 개연 선생이 학살을 당했다, 이제 살해를 당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920년 8월 15일인데 이때 뭐냐면은 뭐라고 나오냐면 밀정 가명극이 있었다라고 나오거든요. 당시 밀정을 파견한 위순사 감독 가명극은 조선의 역사를 고취하는 놈은 일본의 대동방 평화 정책을 방해하는 것이니 모두 잡아 없애야 한다라고 하면서 밀정을 홍성납자 여기 만주 관전현에 있거든요.
홍석납자라고 하는데 빨간 돌이 많습니다. 우리 홍산처럼. 그래가지고 홍석납자라고 하는데 거기에 보내어서 운초 선생을 암살하고 말았다라고 합니다. 이런 것이 있는데요. 자, 이게 독립신문에 보면, 아이고, 독립신문에 보면은 이 계원 선생의 피살에 관해서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뭐가 나오냐면 이 악독한, 뭐냐면 그 중에서도 밀정 중에서도 가장 악독한 자가 가명극이다. 맨 처음에 나오죠. 1순위예요. 가명극, 이용기, 박만수, 허상태 이런 사람들이 뭐냐면 가장 악독한 밀정이라는 거죠. 그래서 가명극이란 이름이 1920년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1921년에 독립신문을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삭주의 명창하라는 분이 있었어요. 이분도 보면 다나케라고 해서 바로 해학 이기 선생과 계현 선생이 만드신 거예요. 그 단체가 뭐냐면은 바로 다나케인데 다나케 1대 회장이 해학 이기 선생이고 2대 회장이 계현 선생입니다. 이 다나케의 간부로 있었던 명창하라는 분이 있는데 이 명창하라는 분을 추격을 하는 거예요. 누가? 바로 이 가명극이. 그래서 1920년 4월경에 가명극 외에 5, 6명이 와서 가택을 수색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가택을 수색했다. 그리고 나서 뭐냐면 물품을 탈취했다. 그리고 나서 6월경에는 가구를 불태웠다. 11월경에는 또 7, 8명이 와서 명창하의 부인을 난타해서 중상케 하였다. 그리고 또 한 번 1월경에 와서 또 뭐 어떻게 하냐면 7, 8인 중국 군병을 데리고 와가지고 뭐냐면 가옥까지 와서 불태워 버렸다라고 하죠. 몇 번에 걸쳐입니까? 5번, 6번에 걸쳐서 결국에는 완전히 몰살시키는 그게 바로 가명극이라는 거예요. 이 악독한 자다. 이런 악독한 자에게 계현 선생도 걸린 거죠. 다나케 회원, 다나케 간부도 걸린 것이고요. 그래서 살해를 당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명확하게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런 똑같은 그런 상황이 있었다라고 하는 추정케 하는 그런 기사들이 독립신문에도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계현 선생이 죽었다 이것도 지어냈냐? 절대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스승 계현 선생의 죽음을 목격한 사람이 14세의 이유립 선생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천마산대에서 독립운동을 하던 청소년이었죠. 그래서 뭐냐면은 이때부터 이런 어떤 환단곡의 역사를 복원시키고자 하는 그런 마음도 있었고 그런 어떤 유언도 받았고 해가지고 해방 이후에 남쪽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1948년. 그동안 수많은 어떤 우여곡절의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 과정을 이유립 선생을 친일파로 몰아가는 것이 바로 이제 지금 학계의 어떤 만행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친일파가 아니라 독립운동을 하는 과정, 역사를 광복하는 그 찾는 과정뿐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다 반박을 하는데 그걸 다 여기 얘기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런 어떤 독립운동가의 어떤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1960년대 대전에 이제 안착하게 되신다는 거죠. 제 대전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유립 선생이 살고 그리고 거기에서 그 자신의 뭐죠? 제자들을 이렇게 교육하던 그런 집을 이렇게 가봤습니다. 진짜 허름하고요. 하남당 이유립 선생이라고 해 춥고 어두운 집이잖아요. 그런 곳에서 사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후학들을 양성을 하고 역사 교육을 시키시게 되는데 1979년에 이 환단고기를 이 한국 사회에 이렇게 내게 됩니다. 그래서 뭐냐면 1979년 왜 80년에 내라고 이렇게 하셨는데 80년에 내라고 하셨는데 왜 돌아오는 경신년에 내라 그런 유언이 있었다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근데 왜 그랬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결국에 뭐냐면 왜 79년이냐? 79년이 언제냐면 기미 만세 운동 있잖아요. 기민년이에요. 기민년. 거기에 이제 조광윤이라고 하는 젊은 청년이 있었는데 젊은 청년이 우리가 기민년 만세 운동하고 이렇게 했는데 역사 강복해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그걸 뭐 어떻게든 빼돌렸든지 해가지고 먼저 내버렸어요. 그게 이제 광호위 해사본입니다. 그래서 광호위 해사본을 발행을 하니까 그때 이제 이유립 선생이 이렇게 해서 이제 출처 처분을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오류를 바로 잡아가지고 그거를 1979년 12월본으로 해서 배달 우수본 100부를 발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세상에 나오는 번역본들은요 많은 부분이 뭐가 있냐면 광호의 해사본이에요. 광호의 해사본으로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80년에 나온 것이 아니라 83년에 나왔다고 알려졌었는데 광주 환단고기 북콘서트에서 이거를 그동안 면밀히 조사를 해본 결과 80년에 나온 것이다. 정확하게 경신년에 내라는 말씀을 계현 선생의 말씀을 받들어서 80년에 나왔는데 세상에 이렇게 한 명 한 명 그때 찍어낸 게 백부잖아요.
이 백부를 중요한 분들에게 이렇게 전달을 하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크게 세상에 알려지는 것은 배달의 숙보는 뒤에 알려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번역본들이 광호의 해사본을 바탕으로 해서 번역본들이 나와서 뭐 1986년에 임순국의 환단곡이 뭐 이런 식으로 해서 100만 부 이렇게 팔리면서 환단곡이 붐이 이렇게 일어나게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결국에는 뭐냐면은 아까 처음에 보셨지만 1911년에 안경전 역주본 환단고기가 이렇게 나오게 되었고, 그리고 벌써 또 10년이 지났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개정판이 또 나오려고 이렇게 하는 어떤 그런 과정에 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단고기는 해학이기 선생이 감수를 하고, 그리고 계현 선생이 편절을 하고, 그 다음에 이유립 선생이 전술을 해서 세상에 내놓게 되었다, 이런 과정을 지금까지 거쳤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왜 위서로 이렇게 몰아가느냐, 학계에서는 환단고기를, 그 과정을 보려면 그 배경을 조금만이라도 이제 좀 과거로 돌아가서 한번 알아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이제 준비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길다라는 걸 발견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좀 빠르게 넘어가는 걸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식민지 유산이라고 하는데요. 일제 식민지를 우리가 이제 35년 그 이전부터 이제 핍박을 받아서 어떻게 70년 이상의 어떤 압력을 이렇게 받았는데, 식민지, 그래서 그거를 벗어나질 못하는 유산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미 항무국장인 라카드는 한국어로 한국식 민주주의로 한국인 교사로 대체하는 개혁을 제외하면 한국인은 1905년 을사늑약이죠. 을사늑약 이후 겪어온 교육 체제를 근본적으로 개혁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교육 체제를 개혁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되냐면,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이 다 배웠던 그런 동요들 있잖아요. 학교종이 땡땡땡 어서 모이자, 그리고 여우야 여우야 뭐하니 잠잔다 잠꾸러기 뭐 이런 노래 있잖아요. 쎄쎄쎄 아침바람 찬바람에 뭐 이런 노래들, 퐁당퐁당 돌을 던지자 뭐 이런 노래들이 있습니다. 전부 일본 동요거나 일본식 동요거나 아니면 개사를 한 개사곡이거나 이런 노래들을 우리가 지금까지 이걸 알고는 있어야 되는데 전혀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동요와 일본 동요가 이렇게 유사했다, 뭐 이제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영상은 이렇게 넘어가고요. 수미양가라고 하는 성적 방식을 여기 계신 분들은 다 받았잖아요. 나중에 이제 지금은 21세기 초에 좀 바뀌었습니다. 수미양가라는 평가 방식에서 바뀌었는데, 우리는 이 방식으로 평가를 했었죠. 수미양가. 이 평가 방식은 뭐냐? 미를 뺀 수양가라고 하는 것은 일본 사무라이가 잔혹한 행위를 하던, 이렇게 표현했지만 뭐냐면 조선인들의 머리를 베던, 조선인들의 코와 귀를 베던, 그래가지고 그걸 모아가지고 많으면 수요, 그리고 이게 적게 배웠으면은 가다, 뭐 이런 식의 평가를 하던 방식이었다라는 거죠. 그 방식을 그들이 이렇게 우리 교육 때 그냥 썼었는데, 우리는 그 해방 이후에 그대로 그냥 뭔지도 모르고 그냥 받아 썼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실제로 뭐냐면은 교토에 가면 포무덤이 있습니다. 여기는 이비총이라고 써 있어요. 이총이라고 쓰기를 이 사람들은 좋아하죠. 왜냐하면 귀라고 하면 덜 잔혹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코를 베었다면 좀 그 느낌이 굉장히 잔혹해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총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포무덤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누군가를 이렇게 뭐 죽여가지고 전리품으로 가져간다라고 해서 귀는 두 개를 베어야 되잖아요. 근데 코는 하나만 베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코를 베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코무덤인데, 여기 보면 조선인들이 거의 뭐 19만 명 정도의 조선인들의 그런 어떤 코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걸 베어갔다. 그래서 목 260개를 베어서 그 코가 도착했소라고 해서 풍신수길이 수고했다고 감사장을 이렇게 주는 감사장도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여기가 뭐냐면 풍신수길의 신사예요. 그래서 교토에 가보시면은 여기를 꼭 가보시기 바랍니다. 코무덤이 있습니다. 코무덤이 저기 보이잖아요. 보이는데 풍신수길의 신사 앞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추모를 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여기 당신의 전리품이 있습니다라고 하면서 그거를 보고 흐뭇하게 여기게끔, 그래서 이렇게 보는 쪽으로 해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런 것을 하던 방식이 수미양가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린 아이들에게 뭔가 무서운 저기를 할 때, 뭐 위험한 물질을 만지려고 할 때 에비에비라고 하는데, 그거는 이비이비였다. 코와 귀를 베간다. 우리 뭐 이제 서울 대도시에 갈 때 뭐 이렇게 눈 감으면 코베 간다라고 하잖아요. 실제로 코베 간 시절이 이렇게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이런 것도 그냥 유산이죠. 국보 1호가 남대문이다, 숭례문이다, 보물 1호가 동대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우리는 대문이 국보 1호가 되어야 됐고 보물 1호가 되어야 됐을까? 그 이유는 뭐냐면 임진왜란 당시에 파죽지세로 이렇게 올라온 두 장수가 있었는데 고니시 육기나는 동대문을 돌파했고, 그리고 갓도 기요마사는 남대문을 거쳐서 한양으로 이렇게 들어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서로가 누가 먼저 들어올세로 이렇게 들어왔는데 바로 승전문이기 때문에 남겨놓자, 이거를 폭파시키자는 논의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했는데 이거는 뭐냐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죠. 입성한 승전문이 아닙니까? 이걸 파괴하는 것은 안타깝습니다, 아깝습니다라고 이렇게 뭐 거류 민단장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하니까 결국 파괴되지 않고 서대문은 폭파시켰다,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건 남아가지고 뭐가 되냐면 승전문으로 그들이 인식을 했기 때문에 국보 1호가 되고, 그리고 이 옆에 보면 이제 보물 1호가 되었다. 그때 당시엔 국보는 없었죠. 국보는 일본에 있었고요. 우리나라는 보물 1호, 보물 2호로 이렇게 인식을 했다, 그렇게 만들었다라는 거죠. 근데 해방 이후에 이 양식을 그대로 가져와서 이들이 만들었던 것을 그대로 국보 1호, 보물 1호로 제정을 해버리니까 지금까지 반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반대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1호는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이걸 빼자, 바꾸자라고 했던 거죠. 훈민정음 해례본으로 바꾸자, 강화도 마리산 참성단으로 바꾸자라고 이렇게 했던 겁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뭐냐면 일제의 유산인데, 식민지 유산이라는 말을 쓰는데 가장 큰 것이 무엇이냐면 실제로는 역사 말살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역사 말살을 했던 대표자인 총독들을 보면 이토 히로부미 뭐부터 해가지고 실제 이제 데라우치 총독, 그리고 하가세와 사이토 총독, 이렇게 지나가는데요. 한 명씩 한 명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등방문이 와서 무엇을 했냐면 조선을 영구히 지배하려면 조선 역사 뿌리를 제거해야 한다라고 하면서 이등방문이 조선 왕실의 기증이라며 규장각의 사서들을 몇 수레나 일본으로 가져갔다. 이게 우리가 조사를 한 거 아니에요. 우리는 이런 거 조사도 하지 않습니다. 조사가 안 될 수도 있겠지만은 뭐 이렇게 해가지고 후지모토 유키오 일본 교수가 조사를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테라우치 마사다케 일대 총독, 조선 총독부 총독이 됩니다. 조선인에게 일본혼을 심어줘야 된다, 영구적이고 근본적인 사업이 바로 역사 연구다라고 해서 조선의 극복급 문헌 자료를 빼돌려서 야마구치 현에다가 뭐 했냐면 테라우치 문고를 만들어서 18,000권을 갖다가 여기다 갖다 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돌려달라고 하니까 뭐 100권 뭐 이렇게 돌려주면서 생색내고 있는 것이 지금의 어떤 현실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물론 이것만 가져간 것이 아니라 이때부터 뭐냐면 우리의 문서들을 강탈하고 분서하고 하는 행위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3대 사이토 마코토, 뭐 그 3.1 혁명 이후에 이제 들어온 총독이죠. 먼저 조선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의 역사와 전통을 알지 못하게 만듦으로써 민족혼, 민족 문화를 잃게 해서 조선 청소년들이 그들의 아버지, 그들의 조상, 부조를 멸시하도록 만들고, 결과적으로 조선 청소년들이 자국의 인물과 사적에 대하여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하자, 이게 이제 역사 교육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조선인들을 일본인으로 만들어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뭐냐면 이게 이제 계속해서 우리들의 사설을 20여만 권을 분서했다. 제가 봤을 때는 한 50만 권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 학교에서는 누군가가 또 논문을 썼죠. 20만 권이 아니라 10만 권이다. 10만 권이면 어떻고 20만 권이면 어떻습니까? 그거를 줄여가지고 이거는 거짓이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논문을 쓴 학자도 있는데요. 14개월 만에 도서 20여만 권을 탈취해서 남산에서 소각했다라고 해서 재헌국회사에 나옵니다. 재헌국회사에서 이 내용을 증언한 사람 누구냐면 신익희 선생이라는 분이에요. 가운데는 안창호 선생이잖아요. 왼쪽이 신익희 선생이라는 분으로서 임시정부에 큰 공헌을 하시고 해방 이후에도 국회의원도 하시고 하셨던 분이죠. 근데 이 신익희 선생이 뭐라고 하냐면 1910년 11월부터 모든 행정력과 군경을 동원하여 전국 방방곡곡에서 1년 2개월 동안에 걸쳐 가지고 종로의 서점, 대소서점, 향교, 서원, 구가 이 모든 것을 수색하여서 단군 조선에 관련된 사료와 민족 정신을 일깨우는 내용의 서적을 압수하거나 불태우는 만행을 저질렀다. 이렇게 제가 어디선가 이걸 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학자가 얘기한 게 아닌데, 논문도 아닌데, 뭐 이런 식으로 또 얘기하는 대학원생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좀 어이가 없었습니다. 근데 뭐냐면은 이렇게 신익희 선생이 해방 이후에 이야기를 증언을 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문정창 선생이
뭐라고 하냐, 군국 일본 조선 강점 36년사, 여기에서 뭐라고 했냐면은 이런 책들이 역사서 등의 분소 및 판매 금지 소동이었다,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범 51종 20만여 권을 불사르고 또한 이러한 유해 서적의 판매를 엄금하여 그 소지자와 열람자를 처벌하는 그런 시절이 있었다. 분서와 금서의 시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분서, 뭐 불태운다라는 거죠. 금서화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분서와 금서의 시대다. 근데 문정창 선생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불운의 현장을 함께한 사람이 사학자 문정창이었는데 조선 총독부에 근무했어요. 그래서 지금 친일파 명단에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자신의 일들을 이렇게 회개를 합니다. 그때 군수 시절에 군수를 했던 거 내가 회개한다라고 하면서 반성을 하면서 칩거하면서 우리의 역사에 대한 책을 쓰고 일본의 만행에 관한 책을 써요. 조선 총독부에 근무하면서 그들의 조선사 말살 정책에 따라 규장각 등에 보관되어 있던 우리 역사서들을 가져다 모두 읽고 선별하는 작업에 직접 참여했다. 직접 참여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냐면 또 지시에 따라 식민정책에 위배되는 책을 경복궁 마당에서 직접 불태웠다. 자신도 불태웠다라는 얘기를 한 겁니다. 얼마나 이 얘기를 하기 힘들었겠지만 그걸 주변에 있는 자신의 어떤 지인에게 이 책을 쓰신 이종구 교수에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 거죠. 경복궁 마당에 나도 직접 불태웠다 라고 해서 이 이야기는 필자가 1972년경 문정창 선생으로부터 직접 들은 이야기다라고 해서 그는 시대를 살아가기 위하여 진 과거의 죄를 숨기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경복궁에서도 불태우고 처음에 보셨던 남산에서도 불태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어떤 과정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역사서들이 소실되기 시작되고 강탈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 보시면 또 다른 독립운동가인 최천택 선생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역사를 말살시키니까 역사 교과서예요. 뭐 단군이 있고 뒤에는 기자 한 삭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그 역사가 다 올바르다고 할 수 없는 책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역사를 배우고 싶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동국역사라고 하는 책을 17세 때 우리나라 역사를 먼저 알아야 되겠다고 느끼고 소장한 동국역사를 복사 출판하고자 등사판을 구입하여 하학 후에는 자필로 원고지에 옮겨 쓰고 한 편 찍어내서 배부하였다. 이때 일본 관원은 이란 합방 때 한국 역사에 관한 서적을 가가호호마다 수색하여 압수한 뒤 불태워 버릴 때다. 이 증언들이 곳곳에서 나오고 있어요. 그때 그렇게 됐다는 거죠. 가가호호의 역사에 관한, 한국 역사에 관한 책은 이런 뭐 단군조선 이전의 역사를 다룬 책뿐만 아니라 이런 그때 당시의 교과서조차 압수하여 불태워 버릴 때라는 거죠. 나 자신도 발각되어서 경찰에 붙잡힌 적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죠. 역사에 대한 갈급증이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1919년 3.1 혁명 때 그때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한 달 동안 기거를 하면서 이걸 적었던, 독립운동의 진상을 적었던 미국인 네다니엘 페퍼라고 하는 기자가 있는데요. 이 기자가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한국의 역사는 절대로 엉금이다. 합병조약 강제로 체결되자 일본인들은 즉시 한국의 국사란 국사는 전부 압수하여 불태워버렸다. 한국의 문화를 한자 한획이라도 기획한 문자는 철저히 수색하여 폐기시켜버렸다. 이런 문자는 가지고만 있어도 그 소유자는 감옥에 수감됨을 면치 못하였다. 한국 국사는 가지고만 있어도 범죄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이렇게 증언자들이 많은데 언론에도 보도가 되었는데 영어로도 썼죠. 이게 미국의 쪽에도 알린 거예요. 그래서 일제가 리폼을 뭔가 개혁을 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한 작업은 공공기록물과 사설 도서관을 통해서 한국의 문헌과 역사에 관한 저작물들을 조직적으로 모아서 태워버리는 것이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아서 태워버린다, collect and burn이라고 이제 영어로서 이제 표시를 했는데요. 한국의 저작물들을 Korean Works of Literature and History, 역사에 관한 그 저작물들을 뭐냐면은 모아가지고 전부 불태워버렸다라고 하는 증언을, 이런 어떤 기사를 쓴 거죠. 기자가 이렇게 취재를 한 거잖아요. 자,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보면은 여기는 보면 대마도입니다. 대마도. 우리 역사에 대한 기록이 가득하죠. 가득합니다. 1923년에 그래서 조선 총독부에서 구로이타 고문이 여기로 탐방을 해가지고 고문 서류 6만 6천 매, 고기록료 3,576건. 요 섬 하나에서 고문 서류가 6만 6천 매가 나왔어요. 그러면은 이 한반도 전체, 저 만주 땅에서도 수거해 오고 뭐 제주도에서 수거해 오고 이런 것 얼마나 많겠어요.
그것이 20만 건이 안 된다고? 20만 건 이상이 됩니다. 한 50만 건은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것들을 가져왔는데 일본 학자들 일본에 만든 역사를 비호한다고 해가지고 20만 건 그런 일 없어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게 지금의 사실 학계라는 거죠. 1923년부터 37년까지 15년 동안 조선사 편수에서 또 모아놓은 사료는 또 거의 5천 종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잠깐 언급이 되었던 후지모토 유키오 교수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쭉 얘기해서 일본 전역에 5만여 권의 한국 고대 사서가 있다. 이건 뭐냐면 5군데를 조사해 보니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5군데 조사해 보니 5만 권이 있다. 그러면은 불태우고도 남는 그런 책들이 여기에 수만 권이 지금 일본에 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다 공표가 된 책이냐? 그게 아닙니다. 뭐냐면 이런 것이 있다라는 거죠. 일본 국내청 쇼려부 서릉부에 한국 도서가 얼마나 있는지는 진짜 규모는 아무도 모른다. 이번에 뭔가 이제 소송이 있었어요. 판결문에서 드러난 오노 외무성 과장의 진술은 한국에서 숨겨온 도서 목록이 따로 있다. 숨겨온 도서 목록이 따로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환단고기도 있을 수 있고 뭔가 우리의 어떤 민족의 어떤 사서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공개된 거에는 없을지언정 실제 숨겨진 그런 사서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찾아야 된다라는 거죠. 일본 국내성 동경 근처에 있는 일본 국내성 서릉부를 가보면 거기 딱 들어가 보면 전부 고서예요. 고문서, 고서입니다. 이게 다 한국에서 가져온 거죠. 그래서 이 고서들을 이렇게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 나라에 보면 동대사라고 이제 관광객들이 많이 가잖아요. 그 동대사를 가면 바로 그 북서쪽에 정창원이 있어요. 정창원은 이렇게 보지는 못합니다. 평소에 이렇게 보진 못하고 경계의 철책이 엄청나게 높아가지고 이 끝부분이나 이런 부분이나 좀 볼 수 있지 이렇게 보지는 못하는데요. 정창원에는 뭐냐면 백제 통일 우리나라의 어떤 문화재들이 뭐 서류도 있겠죠. 뭐 책도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이 많이 있다. 근데 이걸 10월 달에 한 번 공개를 해요. 공개할 때 보면 다 백제 거, 신라 거 이런 겁니다. 그걸 한 번 공개를 며칠, 한 일주일 정도 이렇게 하고 또 닫아버리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강탈한 그런 문화재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가 바로 여기가 국내청 서릉부가 있는 곳이고 여기가 나라에 있는 곳이 정창원이 있는 곳이고 또 뭐 삼국유사를 발견한 또 이곳이 있고 이런 곳에 우리의 어떤 역사서들이 이런 곳에 보관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역사서를 다 가져갔어요. 불태우거나 다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뭐 남겨놓은 것이 삼국사기는 일본서기하고 비교해가지고 그것도 불신,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삼국사기도 불신합니다. 그리고 삼국유사는 어쩔 수 없이 그게 일본에서 먼저 내버렸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삼국유사가 다시 등장하게 되는데 그 삼국유사도 불신을 하죠. 고조선기 믿을 수 없다라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일제는 한국사를 조작하기 시작합니다. 나다니엘 페퍼는 또 이런 얘기를 하죠. 한국은 2000년의 역사를 가진 나라요. 일본의 후진국이다. 한국은 예로부터 일본의 보호국이었다. 그러므로 이름은 한국사이나 사실은 일본식으로 날조된 일본사를 가르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2000년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아까 지부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일본의 기원이 올해가 언제냐면 2681년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단기 4354년이죠. 4354년, 2681년 뭐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1700년 이상 차이가 나죠. 이렇게 차이가 나니까 뭐냐면 이래 가지고 우리가 식민지 경영이 안 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뭐 이제 일본의 기원은 660년 BC 660년인데 그때 이제 신무천왕이 이제 처음 시작이다. 이렇게 진무천왕, 신무천왕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것도 사실은 환단고기에 들어가 있어요. 이 진무천왕의 정체가 뭐냐라고 했을 때 뭐 35대 단군의 사벌 단군 때 엄파부랍이 있고 그 아들 36대 매륵 단군 때 뭐냐면 협야후 배반명이 있는데 외 열도 3도를 평정했다라고 합니다. 이게 BC 667년이거든요. 근데 660년에 그때 진무천왕이 등장하잖아요. 일본에서도 등장을 하는데 긴가민가하고 믿을 수도 없을 것 같다 뭐 이런 식의 학자도 있는데 환단고기에서는 뭐냐면 그 양반은 뭐냐면 우리 35대 36대 때 그때 일본으로 넘어간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밝히고 있죠. 이렇게 나옵니다. 엄파부랍이 있고요. 실제 일본석이나 일본 고사기나 보면은 엄파부랍이 있고 협야존이라고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여기 보면 도반명 이렇게 나오는데 협야후 배반명이라고 해가지고
일본 서기에 진무가 일본 열도를 평정하고 660년에 천황으로 등극하였다라고 전하고 있는데, 그건 뭐냐면 35대 36대에 넘어갔던 뭐 그런 어떤 사람이다. 그게 협의하고 배반명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리고 있죠. 예. 그래서 이런 것이 환단고기를 통해서 일본의 역사도 정확하게 밝혀집니다. 중국의 역사도 정확하게 밝혀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1700년이나 더 오래된 역사이기 때문에 뭐냐면 이게 단군 조선만 하더라도요. 그래서 뭘 없애냐면 이 단군 조선의 역사가 이렇게 쭉 있잖아요. 2000년이 넘는 역사가 있으면은 야, 이걸 딱 없애야 되겠다. 초대 단군 왕검을 없애야 되겠다. 신화로 해버려야 되겠다. 그러면 어디까지 가냐면 쭉 넘어가서 준왕, 위만, 한사군으로 넘어갑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시 조선, 근세 조선에서 배웠던 것이 뭐냐면 이런 역사를 배웠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단군 구장의 중간에 기자가 있고 위만 한사군이라고 하는 것이 사대주의 사관에서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이미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아, 초대 단군 한 것만 지우면 되겠구나 라고 하면 어디 쭉 넘어가서 약 2100년의 역사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먼저 그렇게 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대한제국 때까지 단군 신화라는 용어를 전혀 쓴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1894년에 어떻게 되냐면 도쿄 국제대학의 시라토리 구라키치 교수의, 뭐 외우실 필요는 없는데 구라치는 교수다 이렇게 외우면 됩니다. 예, 구라키치 교수의 단군고라고 하는 걸 보면 삼국유사에 나온 단군 사적은 한국 불교의 설화에 근거한 가공의 선담이다. 가공했다라고 하는 거죠. 예,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케이오 우속 출신의 나카미치오라고 합니다. 내가 미쳤다. 뭐 이런 그런 이름으로 저희는 들리는데요. 승도의 망설, 날조된 신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승도의 망설을 역사상의 사실로 삼은 것이다. 단군왕검은 불교 승도의 망설이요 날조된 신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지금 뭐냐면은 그 우위에 있는 어떤 입장에서 뭐냐면 이런 식의 어떤 망발을 한다는 거죠. 불교 승도의 망설이요 날조된 신하다. 라고 해서 날조된 신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뭐냐면 뒤에 이만희 시류가 1921년에 단군고라는 논문을 통해 가지고 단군의 건국사를 신화로 다시 조작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나가미치오가 만든 단군 신화를 논리적으로 체계화한 것으로서 우리나라 역사 왜곡의 밑바탕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단군 신화라고 하는 용어를 우리는 쓴 적이 없다. 근데 이 단군 신화로 그 신화라는 것도 보면 그 앞에 형용사가 날조된 신화, 망설이다 뭐 이런 것을 일본 학자들이 얘기했다는 거죠. 그래서 조선민족의 기원과 국가의 개창 형성에 이르기까지의 발전 과정에 관한 이 나라 고유의 사화 사설 등은 일체 무시하라. 사화 사설 일체 무시하라. 오로지 기록에 있는 사료만 의거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식으로 전해왔던 삼국유사 믿을 바가 못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사화 사설 등 일체 무시하라. 이게 조선사 편수의 사업 개요로서 이렇게 이거에 근거해 가지고 이제 조선사 편수에서 일본인들을 위한 한국인을 조선인을 일본인으로 만들기 위한 이 한국의 역사를 갖다 만들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냐면은 1922년에 조선사 편수회가 나오고 그리고 25년에 편찬위원회, 25년에 조선사 편수회로 해서 16년 동안에 조선사 말살 특별기관을 만들었다. 일왕이 특명을 내려서 조선의 역사 뿌리를 제거하라, 잘라내라 라고 했다. 이게 조선사 35권, 부록 2권 해가지고 37권을 사료집을 만들어내는데 이 프레임, 이 틀 안에서 역사를 적어라 라고 하는 거죠. 물론 그 적은 책도 이미 교재로서 최근에 이제 많이 배우셨겠지만 심상소학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교재를 만들어 가지고 이미 가르치고 있었어요. 가르치고 있는 것이고 이거는 그거에 관한 사료니까 이 틀 속에서 너희가 이제 아무리 뭐 거민정을 하든 뭐 아니면은 정부에서 만들든 어떤 역사서를 그렇게 하라는 거죠. 그래서 일본이 만든 조선사 35권의 구성을 보면 여기 보시면은 상고사라고 있잖아요. 이 상고사가 뭐냐면 고대사입니다. 우리가 상고사라고 할 땐 더 높아서 단군조선 이전을 보통 상고사라고 하는데 여기는 뭐 삼국시대 뭐 정도죠. 그게 8%고 단군조선은 아예 없어요. 사만시대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원래는 사만이 고조선인데 여기서는 남사만으로 알고 있고 남사만의 시대부터 해가지고 이제 고대 상고사라고 8%밖에 안 된다라고 하는 이것도 8%밖에 안 되고 대부분을 뭐냐면 고려시대 조선시대로 기술하라
라고 해서 이렇게 지금도 보면 교과서의 어떤 비율 자체가요. 지금도 이런 비율을 거의 비슷하게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과서가. 그래서 한국에 관한 대부분의 저술은 일제시대 식민지 정부에 고용된 학자들이 한 연구의 부산물이다. 그래서 일제는 한국의 전통적인 사회 정치 제도를 파괴하고 그들의 제도를 강요했을 뿐만 아니라 역사와 정신도 모두 파괴시켜 버렸다. 카사넬리라고 하는 펜실바니아대의 교수가 이렇게 우리 역사에 대해서 지금 이제 일제가 이렇게 왜곡한 역사의 부산물이 남아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하죠. 1915년에 조선은 항상 세력 있는 나라의 지배를 당해 독자적인 역사가 있을 수 없었다라고 하는 이런 쪽의 역사를 기술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독자적인 역사가 없어 너희들은 처음에 뭐냐면 단군은 신하고 그 다음에 중국의 식민지로 420년간을 지낸다. 한나라가 고조선을 멸망을 시키고 여기다 낙랑군이라는 거를 평양 땅에다 배치를 했는데 한사건 중에서 가장 오래 남아 있었다라고 하면서 420년 동안 지배를 하고 그것이 지나면서 바로 자연스럽게 임나일본부가 나와서 한반도 남부 땅을 200년 동안 4세기에서 6세기에 지배를 하게 되었다. 그래서 620년 동안 그리고 그 이전에 위만도 이제 연나라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620년에서 7, 800년 동안 너희는 식민지일 때 발전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식민지는 너희들의 운명이다. 그러니까 받아들여라. 라고 하는 그런 사관을 만든 겁니다. 이게 이제 식민사관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의 역사가 얼마나 좀 달라졌나, 조선사 35권하고 얼마나 다른가, 그걸 위해서 조선사 35권이 일본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완역하는 프로젝트를 인하대 고조선 연구소에서 맡았어요. 그래서 한국어로 번역하는 것이 2015년부터 2019년까지 해서 완료를 했습니다. 완료를 하고 중간중간 보니까 전부 다 이게 뭐냐면은 어떻게 돼 있냐면 조선사 35권이 지금의 한국사 교과서다. 그대로라는 거예요. 이 정도면 복붙이라 아시죠? 복사해서 붙이기 아닌가요? 그러니까 지금 왜 이제 대한사랑에서 그리고 뭐 이런 쪽에서 왜 조선사 편수의 사관이다 이렇게 식민사관이다 조선사 편수의 사관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냐? 왜냐하면 조선사 35권의 이 프레임과 이 시스템과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지금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어떤 교육계에서 정부에서 학계에서 뭐냐면은 이 번역된 완역한 이 조선사 35권을 세상에 못 내도록 금지를 시켜버렸어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못 내고 있습니다. 다 번역해놨는데 돈을 많이 들여가지고 돈 재정을 받아서 번역을 다 해놨는데 왜 세상에 못 내놓냐 이거죠. 왜냐하면 그게 드러나면 그게 지금 교과서하고 그대로구나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기 때문에 지금 학계가 새로운 어떤 역사 강복을 위한 노력을 안 했구나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조선사 편수에서 그래 또 여기서 또 일 열심히 한 그 우리 학자가 있잖아요. 이병도 수사관보 시절에 이병도 촉탁 시절에 이병도라고 해서 여기 보면은 그런 어떤 비서 노릇을 하고 이런 역할을 했었던 것이 이렇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신석호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선사 편수의 수사관보로 발령이 났다. 뭐 이런 내용이 나와 있죠. 신석호 수사관보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병도 신석호를 얘기하는데 주로 이제 이병도를 많이 얘기하죠. 조선사 편수에서 이만희 시류의 수사관보로 일했던 친일파 역사학자 이병도가 서울대 사학과 초대 교수가 되고 60년대에 문교부 장관까지 역임하면서 우리 사학계에 거물로 등장하게 되고 신석호는 조선사 편수에 참여하여 이제 수사관을 지내다가 광복된 이후에 국사관을 창설하고 이게 국사편찬위원회가 지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냐면 일제시대 때 일본 제국대학이라는 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제국대학이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도쿄 제국대, 교토 제국대학, 뭐 규슈 제국대학 쭉 있는데요. 게이조 제국대학이라고 하죠. 근데 경성 제국대학이라고 합니다. 이게 지금 서울대잖아요. 서울대로 경성이 서울이죠. 그래서 경성 제국대학이 서울대가 됩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일본에 있어요. 일본에 있는 제국대학인데 딱 한 개, 경성 제국대학만 이제 조선에 둔 거죠. 그렇게 해서 식민 통치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뭘 가르치냐면 그런 어떤 사람들을 양성하는 것을 가르쳤는데 그게 서울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요. 1945년 8월 15일 날 해방이 됐잖아요. 광복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 다음 날이에요. 8월 16일 날 제국대학 출신이 대다수를 차지하는 조선학술원이 창립이 돼요. 다음 날 미리 준비해서 제국대학 출신들이
대다수를 차지하는 조선학술원 위원장 백남훈, 이걸 창립하여서 학술 부분을 이끌어 나가게 됩니다. 이 나라에, 이 대한민국의 학술 부분을 이끌어 나간다는 거예요. 여기에 제국대학 출신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게 되는 거죠. 81%면 뭐 5명 중에 4명이 제국대학 출신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보면 그 중에서 역사 파트를 누가 맡았습니까? 이 조선학술원의 학술을 대표해 나간다는 여기에 역사 철학부의 대표가 이병도입니다. 와세다 대학 출신의 이병도. 그래서 역사는 제국대학 출신이 아니라 와세다 대학 출신의 이병도가 맡았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부터 그냥 틀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병도 신석호는 광복 후 친일 세력이 다시 집권을 하자 조선사 편수의 경력을 발판 삼아서 역사학계를 장악해 조선 총독부 역사관을 하나뿐인 정설로 승격시켜 놓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쭉 계보가 내려가는 겁니다. 이병도, 신석호. 그래서 2세대, 3세대 노태돈, 4세대 송호정 뭐 이런 사람들로 이게 쭉 내려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조선사 편수에서 처음에 아까 신석호 국사관, 그리고 그게 국사편찬위원회가 되었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동북아 역사재단이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하나만 보시면요, 좀 흐린데요. 그 3.1운동 100주년이 되었을 때 문재인 대통령이 기념사를 통해 가지고 이 3.1운동 때 210만 명이 참여를 했었고, 그리고 7,500명이 사망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7,500명이 사망을 했다라고 하니까 일본 외무성에서 반발을 합니다. 그거는 논란이 있다. 지금까지도 그게 몇 명 사망했는지 이게 서로 논란이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해서는 안 된다라는 식으로 우리나라에 서한을 보내죠.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뭐냐면 논란이 있어요. 논란은 뭐냐면 조선 총독부 집계로는 사망이 550명이에요. 553명. 근데 한일 관계 사료집, 한국 독립운동 지혈사 박은식 선생의, 그리고 한국 독립운동 사략 1920년, 21년 그때 당시에 하나하나 군, 면 단위로 해서 다 조사를 해가지고 임시정부에서 조사해서 낸 겁니다. 7,500명이 사망했다라고 하는 거죠. 한일 관계 사료집도 6,800명이 사망했다. 한국 독립운동 사략도 6,600명. 우리나라는 공통이 이거예요. 공통이 6,000명 이상입니다. 사망을 했습니다. 근데 조선 총독부 집계는 550명 사망했다고 하고 국사편찬위원회는 934명이 사망했다고 해요. 1,000명이 안 된다는 거죠. 1,000명이 안 되죠. 1,000명이 안 돼요. 여기 6,000명에서 7,000명이에요. 국사편찬위원회는 어디 손을 들어주는 겁니까? 조선 총독부잖아요. 조선 총독부 550명 사망했다 그러는데 조사를 해보니까 이게 뭘 조사를 했냐면 조선 총독부에서 집계한 거 이런 거 한 사람 한 사람 수를 세요. 그래가지고 이거 934명밖에 안 되는데요. 이런 식으로 국사편찬회가 내놓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사료들은 전부 다 무시하고, 이런 것이 이거 하나만 보더라도 국사편찬위원회가 제대로 역사를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이 독립운동사에 관해서만으로도 알 수가 있다라는 거죠. 한국인은 1905년 이후 겪어온 교육 체계를 근본적으로 개혁하지 않았다. 뭐 리카드 미국 항무국장의 말이 진실이 되어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단군은 신하다. 아까 그 4대 계보에 있었던 송호정 교수가 단군은 신하다 EBS에서 이렇게 발표를 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자신의 책에 이렇게 썼죠. 고조선은 국가 형성과 동시에 곧바로 멸망에 이르렀다. 형성과 동시에 망했다라는 건 이제 한나라에 의해서 망했으니까, 형성은 뭐냐면은 마지막 중앙 때 이때 형성했다. 그래서 우리 교과서에는 강력한 뭐 체제를 만들었다라고 하는데, 망해가는 때 무슨 저희 강력한 그게 있습니까? 강력해졌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중앙 때. 그래서 위만이 들어와 가지고 찬탈을 하고, 찬탈했던 위만 조선이 이어지다가 한나라가 들어오니까 또 1년 만에 멸망을 했다라고 해서 국가가 이때 형성이 되고 동시에 곧바로 고조선은 멸망에 이르렀다. 단군은 신하다. 이런 식으로 송호정 교수가 주장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바로 학계의 주장입니다. 송호정만의 주장이 아니라. 왜냐하면 송호정 서울대잖아요. 서울대 다 따라가잖아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 그래서 이렇게 해서 교과서를 배우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국민들을 조사를 해보니까 1,004명을 조사해보니까 단군은 가상의 인물이다 47%, 그리고 모르겠다 여기 이제 유보한 16%, 이걸 합하면은 거의 3분의 2가 지금 단군은 신하라, 단군은 허구의 인물 또는 모호하다, 실존 인물은 아닌 것 같고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보면 결과적으로 실존 인물이라고 하는 분이 37%가 있는데 이게 늘어나야 된다는 거죠.
이걸 바른 역사를 우리가 알려줘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외국에서도 한국학을 40년 했다라는 교수도 UCLA 교수인데요. 기원전 1세기 혹은 기원전 1세기까 기원 후 1세기까지 한국은 역사 시대로 완전히 진입하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한국의 역사는 2000년 전후밖에 안 된다. 일제가 만들어 놓은 그 역사를 그대로 지금까지 그대로 배웠죠. 이걸 어떻게 배웠냐? 우리 학계에서 배운 거예요. 우리 학계 교재로 배운 겁니다. 그러니까 UCLA 교수도 미국인들에게 지금 한류 때문에 그 한국학과가 붐이거든요. 한국학과 들어온 사람들에게 다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유튜브로 또 이런 이게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내용이죠. 한국 5천년 역사 천만의 말씀, 이 사람이 얘기한 겁니다. 한국 5천년 역사 아니에요 라고 얘기하면서, 그러면서도 뭐 한국 자랑도 이렇게 하고 그러는데 결국 이런 모순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거에 말렸다. 2000년 역사를 가진 나라다라고 하는 일본이 만든 그 역사에 지금도 말리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일본 식민사관의 핵심은 한사군 420년, 임나일본부 200년. 아까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드렸죠. 그래서 뭐냐면은 이런 겁니다. 전부 한반도라고 하는 반도 속에 국한시켜 놨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모두 이제 그 시간도 축소를 시키고 공간도 이렇게 축소를 시켜놨다. 이병도 저 책을 하나 사봤어요. 저도 1조각에서 나온 이 1960년대 말하고 70년대 초까지 이게 국사 교과서입니다. 국사 교과서인데요. 낭랑은 한사군의 한나 고조선을 멸망시킨 낭랑은 실로 420년간이나 이 땅에 존속하였던 것이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랑스러워하는 거예요. 뉘앙스가 있잖아요. 그 뒤로 보면은 낭랑 때문에 발전했다는 내용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420년. 이 420년이라는 게 지금도 있냐? 교과서에서 지금 학생들도 저희 이런 거 안 배웠는데요. 그게 아니라 문장이 여기 있고 해가지고 모르는 거지. 이렇게 돼 있어요. 국립중앙박물관을 가보면 지도가 있고 연표가 있으니까 이걸 합쳐보면 어떻게 되냐면 420년으로 그려져 있잖아요. BC 108년부터 313년. 우리 지금 용산구 이천동에 있는 국립중앙박물관이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 여기 가서 역사 배우잖아요. 420년 돼 있고 지도가 안으로 들어가면 지도가 있는데 낭랑이라고 써 있죠. 여기 보면은 낭랑이 여기 있구나. 아, 한나라 식민지가 한나라가 고조선을 멸망시키고, 제가 이제 딱 여기서 이제 촬영을 하면서 보니까 선생님들이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뭐냐면 이 지도에서 가르치는 건 딱 이거예요. 이거 가르치고 지나가더라고요. 자, 한나라 고조선이 멸망을 했어. 그 다음에 한나라가 여기다가 낭랑을 설치를 했는데 여기다 설치를 했다. 자, 가자. 딴 데로 가요. 딴 데로 가더라고요. 학생들 데리고. 그리고 또 다른 뭐 어린 그 초등학생들 데리고 또 이게 교육하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도 가이드를 하려고 여기 와서 저는 반대로 얘기했는데 반대로 얘기하는 사람이 거의 없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하루에 뭐 1000명씩 이상은 이런 교육을 받고 가더라라고 하는 거죠. 예. 이런 것이 다 있습니다. 지금도 보면 이게 2021년 4월 11일 최근까지 했던 그 유리에 관한 거잖아요. 유리가 어디서 들어왔냐? 낭랑에서 들어왔다. 그러면서 낭랑은 고조선 멸망 후에 설치된 한군현 중 하나로 기원전 108년에서 기원후 313년까지 420년간 한반도 서북지방에 존속했다. 단정을 짓고 들어가죠. 그러면서 뭐 유리가 중국에서 유입된 식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사 교과서에는 교과서가 이제 고등학교는 8종이에요. 8종 중에 보면은 어디가 있냐면 해남 에듀라고 있어요. 여기를 보면은 어떻게 되냐면 물론 여기 뭐 단군도 없어요. 단군도 언급이 이제 안 되기 시작했습니다. 단군이 고조선을 건국했다라고 하는데 단군이 없어요. 그러면서 뭐 계급이 어떻게 됐느니 하면서 그냥 뭐 이제 들어갑니다. 고조선 멸망했다. 뭐 이런 걸로 이렇게 들어가면서 그 다음 페이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한은 고조선 일부 지역에 4개의 군현을 설치했다. 그중 낭랑군은 고구려에 흡수되기까지 400여 년간 존속하였다. 여기도 제목도 이렇게 써 있잖아요. 400여 년 존속한 낭랑군이라고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게 평양에서 나왔다라고 하면서 이게 평양에 있다라는 걸 보여주죠. 평양 서감리 이렇게 보여주는데 이거는 중원에서 나오지 않는 겁니다. 국보로 지정돼 있잖아요. 낭랑 유물인데 이거는 낭랑국의 유물이에요. 그래서 이거 하고 어디냐면 신장 위구르에 똑같은 게 나옵니다. 이게 더 정교하죠. 그게 뭐냐면 북방 유목민족 계통 쪽으로 이 금 허리띠가 나오는 거예요. 황금 문명이 어디서 나옵니까? 그쪽에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한무제와 상관이 없는데 우리나라에서 뭐라고 하냐면 한무제가 하사해준 허리띠다. 제후국에게 또는 식민지에 그 허리띠를 이렇게, 아니 이런 허리띠가 있으면 자기가 차지 왜 제후국에게 식민지에 줍니까? 그래서 여기 보면 용이 7마리가 꿈틀꿈틀 대고 있는 뭐 굉장히 정교한 이런 금속
쇠공 기술이 한나라에는 없었다라고 단정을 합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뭐냐면 한나라의 식민지, 그러니까 지금 반크 있죠, 사이버 외교 단체 반크에서 이런 지도 잘못됐어요라고 해서 고발을 합니다. 이거 잘못됐습니다라고 해서 미국 교과서에 갖다가 이메일 보내고 막 해요. 그런데 뭐냐, 우리 학계는 이걸 인정을 하는 거잖아요. 이걸 인정을 하는 거예요. 420년 동안 한나라 식민지가 한반도 북서부에 있었다, 북부에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한나라가 어떻게 그립니까? 이렇게 그리죠. 당연히 여기까지 그리게 되는 거죠. 한강, 여기에다가 이제 뭐 밑에까지 내려와요. 뭐 한강이 한나라하고 똑같다 이러면서 여기까지 내려옵니다. 한강 유역까지 한나라로. 이런 것이 전 세계 교과서에 거의 다 있다라는 거죠. 거의 대부분 있더라. 반크에서 이번에 한 50개 정도 조사를 해봤는데 거의 대부분 이렇더라라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 일본은 더해요. 일본의 그 교과서나 이런 걸 보니까 일본은 우리나라 역사를 한사군으로부터 시작한 걸로 하는데 여기까지 내려옵니다. 여기까지. 더 아래쪽까지. 왜냐하면 이 한사군이 거치면 여기는 무슨 땅입니까? 임나일본부 땅이잖아요. 그러니까 임나일본부 되는데 제외하고는 전부 한사군이에요. 뭐 이런 식으로 일본 교과서는 또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전부 다 이렇게 됐다. 이게 반크에서 신고한 그런 어떤 뭐 언론에 보도된 그런 어떤 교과서들이잖아요. 전부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전부 이렇게 되어 있다. 만리장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시간에 그 한 달 전에 그 최원호 국장님께서 또 이렇게 만리장성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만리장성 보면 여기까지 와 있잖아요. 왜 여기까지 만리장성에 와 있냐? 한사군, 낙랑군이 있는데 낙랑군은 군현 제도잖아요. 25개 현이 있는데 수성현에는 만리장성 기점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수성현, 낙랑군이라고 얘기하면 낙랑군이 만리장성 기점이다. 그러면 낙랑군이 여기 있으니까 만리장성 기점이니까 여기까지 끊는 거죠. 아니 중국으로는 얼씨구나 하고 여기까지 그냥 이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뭐 연나라 장성, 진나라 장성 해가지고 전부 다 평양 근처까지 이렇게 만리장성을 넣어버려요. 이게 사실은 최근에 된 것 같지만 전부 90년대부터 다 됐습니다. 제가 옛날에 조사를 해봤는데 그때부터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뭐냐면은 동북공정이라고 하는 거는 아니 그 시진핑이 1919년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한국은 사실 중국의 속국이었다. 이 400년 동안의 지배만 가지고도 얘기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들어준 거예요. 이 말을 자체를 우리가 만들어줬기 때문에 우리 학계가 여기에 전혀 반박을 못하고 있다. 아무도 반박하지 않고 뭘 얘기하면 조선의 사대주의 외교에 관한 부분만 반박을 합니다. 사대라고 하는 건 나쁜 게 아니야. 이런 식으로만 반박을 하거든요. 아, 그게 아닌데 이 사람 이쪽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한사군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중국의 한국사 조작은 대성공을 거두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거기다가 이제 임나일본부 해가지고 지금 이제 이런 왜곡이 계속되고 있다. 4세기, 6세기에 일본이 한반도 가야 땅에 임나일본부를 설치하고 백제신라를 통치했다. 일본군 참모본부가 창설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일본 서기에 보면 신공항우가 고구려 백제신라를 무릎 꿇리는 내용이 있어요. 실제로 그런 내용들이 일본 서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만의 나라를 굴복시켜. 이것도 보면 이게 뭐냐, 이 사만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밝혀주는 게 환단곡입니다. 이게 대마도다. 대마도가 3가라가 있었다. 그래가지고 고구려의 가라가 있고 그다음에 백제의 가라가 있고 그다음에 신라의 가라가 있다라고 하는 걸 명백히 밝혀주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왔다고 하더라도 대마도 정도 왔다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환단곡에 그렇게 이제 명확하게 알려주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나라에 뭐 어림도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신공항우에 이제 그 뭐냐면은 우리나라를 여기 보면은 이완용이 이토 히로부미 앞에서 도장을 찍는 장면, 우리가 뭐 나라를 넘겨주는 장면이죠. 그걸 하늘에서 보고 있어요. 신공항우가 보고 있습니다. 일본에 그토록 우리나라를 차지하려고 했던 모든 사람들의 그 끝에 뭐가 있냐면 신공항우에 임나일본 부설이 자리 잡고 있다는 거죠. 그 일본인들의 뇌리 속에. 왜냐하면 지금도 일본인들 교과서에는 다 이 임나일본 부설이 들어가 있어요. 아, 일본은 임나일본 부설을 극복한 지 오래됐다. 한국도 인정하지 않고 일본도 인정하지 않는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일본에 있는 그 교과서들 전수조사를 딱 해보니까 거의 100% 임나일본 부설이 들어가 있습니다. 야마토 외가 한반도 남부에 영향을 미쳤다라고 하면서 그 옆에 사진 들어가 있죠. 광개토대왕 비문 들어가 있고 칠지도 들어가 있고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그걸 갖다가 우리 학에 왜 그렇게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뭐냐면은 삼국 사기에는 4세기 후반에서 5세기에 걸쳐 우리나라, 일본이 가야를 근거로 신라에 당도했다. 임나일본부설이 왜 삼국 사기에 안 들어가 있냐 이거죠. 그러니까 삼국 사기의 초기 기록은 믿을 수가 없다. 신라의 기록도 믿을 수가 없고 백제의 기록도 믿을 수가 없다라고 해서 신라 본기의 전반부 상대에 보이는 외국 관계 영토 기사는 모두 사실이 아닌 것으로 이해된다라고 하면서 뭐냐면은 삼국사기 초기 기록을 완전히 불신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돼서 어떻게 되냐면 일제 식민사학자들이 임나일본부를 집어넣기 위해서는 삼국사기를 불신해야 되겠다. 초기 기록, 특히 초기 기록. 초기 기록이라고 했는데요. 사실은 뭐냐면 삼국사기에서 자신들에게 불리한 내용은 전부 다 불신합니다. 그 뒤에 있는 기록도 다 불신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스에마스 야스카스, 신라의 내무랑이 신라 최초의 왕이다. 이만희 시료, 삼국사기 초기 기록은 조작됐고 내무랑이 신라 최초의 왕이다. 이케우치 히로시, 삼국사기 초기 기록은 조작되었다. 고대 한국은 일본의 식민지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과서에서 왜 신라 초기에 박혁거세 안 나오고 뒤로 가서 내무랑을 배우냐 이거죠. 그게 다 지금도 내무랑 배우거든요. 우리 머릿속에 내무랑이 있잖아요. 내무랑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근데 그게 뭐냐면 그 암기했던 내무랑이 뭐냐면 그때부터다라고 일본 학자들이 그렇게 얘기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우리 학자들도 뭐 몇 년 전에 그 학계의 어떤 학술 강좌인데 모든 교수들이 이 신라학을 했던 모든 교수들이 신라 초기 역사는 답변을 회피하고 싶다. 누가 질문을 하니까 신라 건국식이 말 못하겠다. 말을 못한대요. 왜 말을 못합니까?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는 거지. 그 다음에 김모 교수 서기 4세기 중반까지 신라는 없었다. 그리고 윤모 교수는 삼국 초기 역사는 북한의 삐라로 본다라고 하는 북한 삐라로 본다. 북한 삐라 진실로 안 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 역사학계입니다. 역사학계. 신라 초기 역사는 역사가 아니다. 이게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우리 교과서입니다. 교과서에서 고구려는 태조왕, 백제는 고이왕, 그 다음에 신라는 내무랑 때부터 세습이 뭐 되기 시작했다. 고이왕 때 왕이가 세습 때 그 전에도 부자 세습이 있었고요. 신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태고내라고 외웠다라는 거죠. 자, 우리는 예로부터 어렸을 때 그 다 태고내라고 해서 태조왕, 고이왕, 이거 외웠지 않느냐? 태고내라고 외웠다라는 거예요. 암기 과목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무너뜨린다는 것, 이것을 바꾼다는 것은 천동설에서 지동설로 넘어가는 것보다 쉽지 않은 아주 어려운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 스다 소키치 이병도 선생이 만든 이 틀 속에서 안주하면 모든 게 편하다. 이렇게 이종욱 교수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고대 국가 성립은 아까는 처음에는 단군을 신화시했기 때문에 2100년으로 만들어 놨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뒤에 4세기가 되어야 고대 국가의 성립이 가능했다라고 해서 결국 한국의 역사는 1600년에 불과하다. 1600년이나 1700년에 불과하다라는 그런 역사로 지금 만들어 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보면 지금 2021년에요. 영국 박물관을 가보세요. 영국 박물관을 가면 한국관이 있습니다. 한국관에는 한중일을 비교해 놨는데요.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 신석기, 철기, 청동기 해가지고 고조선이 없어요. 고조선이 없습니다. 이것만 없느냐? 그 다음에 뭐냐면은 백제, 가야, 신라가 성립되기 전이 원삼국이라고 해놨습니다. 프로토 3 킹덤이라고 프로토라는 게 원이거든요. 원시 삼국으로 만들어놨다는 거. 언제까지냐면 AD 300년까지. 300년이 되어서야 이때부터 국가가 성립됐다. 4세기잖아요. 4세기부터 이때 국가가 성립됐지 그 이전은 원시 삼국이다 이렇게 배워요. 그러면은 지금 저는 옛날에 봤는데요. 한류 팬들이 영국에 이제 K-팝 아카데미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래서 K-팝 아카데미에서 여러 가지를 배우다가 한국 역사를 배우자라고 하면서 어디 가냐면 영국 박물관을 가요. 거기서 한국관을 갑니다. 한국관을 가서 이걸 보고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옆에 뭐가 있냐면 AD 300년부터 해가지고 뭐 했다는 설명문이 있어요. 그런 패널들이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아 한국의 역사 AD 300년부터 시작됐구나 라고 하는 것을 한류 팬들이 다 배워요. 아카데미 1기, 아카데미 2기 하면서 다 이 역사를 배웁니다. 영국 박물관이지만 유럽에서 다 오잖아요. 유럽에서 다 그런 한류 팬들이 다 이거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도 이렇게 잘못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일제의 한국사 조작도 대성공을 지금 거두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은 환단고기 역사는 언제 나오냐? 조선사 편수에서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조선사 편수의 위원이었던 윤영구가 낙향하에서 만든 역사서가 조선세가보라는 책이 있어요. 조선세가보라는 책이 있는데 조선사 편수에 보면은 이름이 명확하게 있죠. 조선사 편수회의 위원인데 윤영구 1922년부터 25년까지 여기에 재임을 했었는데 뭐냐면은 낙담을 했다는 거예요. 아, 단군의 역사도 다 빼버리고 그 다음에 이거 역사를 완전히 이렇게 만들면 어떡하냐. 내가 이런 데에 참여를 하다니 라고 하면서 뭐냐면은 고향에 내려와서 뭘 하냐면 우월한 나라를 보내다가 제자와 함께 그러면 내가 그래도 우리 역사를 바로 드러내는 역사서를 내가 쓰겠다라고 해서 역사서를 쓴 거예요. 조선세가보를 1939년에 만들었습니다. 참회의 마음으로 간행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뭐냐면 우리 역사를 이렇게 왜곡시켜놨는데 이거를 정상화시키겠다는 겁니다. 환단고기는 우리 역사를 과장시키는 게 아니라 정상화시키는 거예요. 회복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 조선 역사부에 보면은 여기 신기한 게 이게 저기 제주도 역사도 이렇게 있더라고요. 제주도 해가지고 뭐 고시로 해서 뭐 을라, 고을라, 양을라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부을라라고 해가지고 삼신인 있잖아요. 그 역사도 이렇게 써놓고 그 옆에 이제 자세한 역사도 여기 써놨죠. 여기 보면은 제가 읽어보진 못했어요. 근데 요 부분이 그런 어떤 제주도 탐나국의 역사를 담고 있는 부분입니다. 아, 이것도 보면 탐나국이요. 옆에 보면 대시잖아요. 여기 발해국이에요. 발해. 대진국이에요. 대진국과 하기 이전에 삼국 역사 다 다르고 탐나국을 이렇게 다루고 있어요. 여기까지 이렇게 다루고 있는데 조선 세가부에 보면 그러면서 47대 단군을 기록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죠. 이 조선 세가부에서 여기 보면 쭉 1대 초대 단군 왕건부터 해서 2대 부르 단군, 가륵 단군에서 환단국에 있는 단군의 명칭하고 똑같아요. 이걸 이렇게 다루고 있다라는 겁니다. 47분의 단군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명확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47분의 단군이 있다라고 하는 기록들이 뭐가 있냐? 환단고기에 있어요. 그리고 규원사화에 있습니다. 단기고사에 있고요. 대동사강에 있습니다. 그리고 전고대방, 김해김씨 문헌보, 심당전서 1965년 심당전서에도 있습니다. 심당전서는 초대 단군왕검 이전에 두 분을 더 넣어서 49대 단군을 넣고 있습니다. 초대 단군 이후에는 47분을 똑같이 이렇게 넣고 있거든요. 여기 보면 이거 외에도 계속 찾아요. 계속 있습니다. 대동요람이라고 해서 어제 찾은 거예요. 어제 대동요람 이정기 선생이 제공을 해주셔가지고 여기 보면은 단군이 있죠. 역대 단군이 뭐냐면 전 47세 이렇게 나오잖아요. 47분이 전한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런 내용들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 연대는 우리나라가 이제 그 조선시대에 기자조선을 채택을 했기 때문에 단군 천년, 기자 천년에 물들어가지고 거기서 뭐냐면 단군의 역사가 2000년 이상이 아니라 줄어들어요. 그래서 뭐 1112년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오긴 하는데 그렇지만 단군을 그 앞에 내세웠다라는 점에서 그리고 47분의 단군을 얘기했다는 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대동사강에도 보면 단군 조선기 환씨는 무릇 47세를 지났다 이렇게 나오고요. 조선 사략 단조기에도 보면 영년이 1048년 47세가 47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여기 이게 정리한 게 좀 안 되는데요. 그 뒤에 새로 나온 것들이에요. 새로 나온 걸 보면 지금 10권이 넘어갑니다. 10개의 사서 이상의 47분의 단군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나온다라고 하는 거죠. 물론 이거는 여기 보시면 이제 전고대방이 있는데요. 이거는 인명사전입니다. 그 인명사전 전고대방에 1924년 인명사전에 보면 단군이 맨 처음에 나오고요. 단군은 전세 47 이렇게 나옵니다. 전세 47, 47분이 전한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게 1924년에 나오다가 25년에 조금 지워져요. 26년에 가니까 사라집니다. 그래서 이게 왜 사라지지 하는 것을 고민을 하게 되는데요. 만약에 이게 고문서에서 전고대방은 굉장히 많아요. 고문서에서 사실 수가 있는데 사시면은 뭐냐면 24년 걸 사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게 온전히 나옵니다. 전세 47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단군은 전세 47이다. 그 다음에 이제 심당 전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965년에 나왔는 심당 전서인데요. 자, 심당 이고선 선생의 심당 전서, 전집이라는 거예요. 이 전집에는 뭐가 들어가 있냐면 1924년에 썼던 환단세감, 환단이라는 용어가 나오죠. 환단고기에. 그리고 여기 7세 환인이 나옵니다. 그리고 1952년에 홍익대전, 천부경이 나와요. 1965년에 단서대감, 환단고기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981년에 81년에 이걸 출간한 거예요. 심당 전설을 출간했는데 요때 지은 책들이 묶여져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영인 참고 문헌이 422권이다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보면 이 중에서 뭐가 나냐면 환단 세감의 서문을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1924년에 썼어요. 이 서문을 24년에 썼다라고 하는 거죠. 그 24년 이전에는 그 환단 세감에 뭐가 나오냐면 7세 환인이 나옵니다. 환인이 7분이 계셨다. 환국 천재, 환국의 천재이신 환인, 1세 환인이 이렇게 나오고요. 그리고 2세 환인 나오고 3세 환인 이렇게 나옵니다. 4세 환인, 5세 환인 쭉 환단고기가 똑같이 나옵니다. 똑같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걸 보면 1924년에 분명히 환단고기를 봤구나. 이고선 선생은. 그리고 그러니까 참고 문헌에 넣은 거예요. 아니 1911년 초반본이 없다라고 지금 막 주장을 하잖아요. 1979년에 그동안 막 이렇게 조작을 해가지고 75년도, 76년도 계속 뭔가 쓰고 있었다. 이일입 선생은 계속해서 조작해내고 있었다. 그러다가 79년에 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데 벌써 뭐냐면은 이 신당 이고선 선생의 참고 문헌에는 이미 환단고기가 있었어요. 환단고기 있지 않습니까? 환단 세감 1924년에 쓴 건데 벌써 환단고기에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자, 이걸 보면 1911년 초간본이 분명히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참고 문헌에 보면 삼일신고 북부역이 환단고기 속에 들어가 있는 단군세기, 북부역이 다 들어가 있잖아요. 이걸 다 봤다라는 거예요. 참고를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냐면 지금 그 학계는 이렇게 줄여버렸습니다. 전체 고조선 2000년 역사에서 초대 단군 왕검을 줄여버리면 어디로 가면 이 끝으로 간다는 거죠. 끝에만 좀 남아있다라고 하는 건데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게 어떻게 되냐면 이 얘기입니다. 그럼 초대 단군 왕검을 실존 인물이라고 얘기하면 어떡할 거냐. 초대 단군 왕검이 실존 인물이라고 해도 지금의 역사에서는 뭐냐면은 내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내용이 없어요. 그리고 다시 중앙 위만으로 넘어간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조선시대를 거쳤기 때문에 조선시대 사대주의 사관을 거쳤기 때문에 이렇게 됐는데 결국에는 뭐냐면 환단고기가 있어야지만이 47명의 단군의 어떤 행적들이 전부 나와서 이 단군 조선의 2000년, 2096년의 역사를 전부 채워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1대 단군 몇 가지만 볼게요. 1대 단군을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환단고기에는요. 단군 왕검의 신묘년에 태어나셨다고 해요. 신묘년에 5월 2일에 인시의 박달나무 우거진 숲에서 태어나셨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14세 갑진년에 웅시국의 비왕으로 즉위하셨다라고 나오고 그 다음에 무진년에 단군 무진년 38세 때 단군 무진년 단국에서 돌아와서 아사달 단목토에서 온 백성이 천제자로 추대했다. 삼국유사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여고동시다. 요임금하고 동시대였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동시간대였다. 그러니까 요게 그게 언제냐면은 이 갑진년에 단군도 보면 웅시국의 비왕으로 즉위를 해요. 그리고 갑진년에 요임금도 즉위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고동시예요. 이것도 맞는 거예요. 그리고 무진년에 지금 BC 2333년에 요임금 25년에 즉위했다라고 하는 것도 맞는 겁니다. 이게 학계의 모든 의문들, 모든 지금 사서들, 여러 가지 사서들이 있는데 그 사서들에 얘기하는 것이 전부 다 환단고기를 통해서 많이 풀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강화도 마리산, 이거 몇 년도에 이거 만든 거야. 그래서 이제 고려사라든지 조선왕조 실록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 단군이 지었다고 한다. 단군 때에 지었다고 한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이게 언제냐면 무호 51년 단군 제위 즉위 51년도인 무호년에 BC 2283년에 왕건께서 마리산에 제천단을 쌓게 하시니 참성단이 그것이다 라고 해서 이게 나오는 거예요. 명확하게 이 참성단이 언제 지어졌는지가 나온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단군의 어떤 유적으로서 어떻게 보면 유일하게 그때 4천여 년 전에 있었던 그 유적이 나오는데 이거를 언제냐면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철조망이 이렇게 쳐져 있어요. 이게 좀 잘 안 나는데 여기 위험이라고 돼 있죠. 여기 철조망이 이렇게 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못 들어가게 해놨습니다. 이게 2년째 방치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2년 전에는 뭐라고 했냐면은 이거 지금 긴급하게 돌 떨어지고 뭐 보수해야 되니까 지금 빨리 보수해서 이거 빨리 하겠습니다라고 했는데 그리고 나서 2년째 방치하고 있다. 문의를 해보니까 10월 달까지 이제 공사를 해가지고 이제 뭐 처음에는 그랬어요. 공사는 하는데 열지 말지는 아직 결정 안 했다.
그래서 이번에 항의를 했더니 10월 달에 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만약에 완공이 되면 열겠다라고 했는데 그 사이에 강화군에서 뭘 하고 있냐면 기독교 역사 박물관을 수십억을 들여서 이때 이걸 닫아놓은 그 1919년에 아니 2019년에 기독교 박물관은 지금 수십억을 들여서 완공 짓고 있어요. 이거는 뭐 몇 억도 못 들이나? 벌써 2년째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왜 혐오 시설이냐 보호 시설이냐 철조망으로 접근 금지를 시켜놨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단군한 거면 그러면서 뭐냐면은 이거와 더불어서 교과서가 개정이 됩니다. 2019년, 2020년에 교과서가 개정이 되는데 마리산 사진이 삭제됩니다. 마리산 사진이 있었던 교과서를 비교를 해보면 사진이 삭제돼요. 단군 영정이 삭제가 됩니다. 단군 영정이 없어졌어요. 그리고 뭐가 남냐면 고인돌만 남아있더라고요. 지금 교과서에서 고조선에서는 그렇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더 조사를 해봐야 되는데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초대 단군 왕건께서 건설한 것이 강화도 마리산이 있고 그 다음에 삼낭성이 있습니다. 삼낭성. 강화도에 보면 이 삼낭성이 있는데요. 이 삼낭성을 갖다가 거기에 보면 설명문이 써 있잖아요. 아들 셋이 지었다. 단군의 아들 셋. 그것도 뭐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단군이 아들이 넷이 있었으니까. 그 중에 셋을 얘기했으니까. 그렇지만 삼낭은 본래 그 뜻이 아니다. 삼낭은 배달의 신하이며 삼신 상제님을 수호하는 관직이다라고 하는 것이 나옵니다. 그리고 삼낭은 삼시랑이다. 삼신 상제님을 모시는 낭도다라고 하는 거죠. 삼낭은 삼시랑이고 본래 삼신 시종지랑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뭐냐면은 이 문구가 이 환단곡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무라이의 원형을 아는 거예요. 사무라이. 일본 하면 뭐라고 합니까? 사무라이 정신이라고 하잖아요. 사무라이가 뭐냐 도대체. 그동안에는 그랬어요. 백제의 사우라비가 사무라이가 된 것이다. 사우라비가 사무라이가 돼? 언어상으로 전혀 안 맞는데. 근데 사무라이라는 말은 사무는 삼이에요. 일본 사람들 이게 많이 못 하잖아요. 맥도날드 하면은 마그도 나르도 아시죠? 마그도 나르도 이렇게 써 있어요. 실제로 그렇게 발음을 합니다. 이게 보면은 사무라이, 사무는 삼이에요. 라이는 랑입니다. 랑. 삼랑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무라이라고 하는 말은 삼랑에서 왔다. 이걸 알 수 있는 결정적인 근거는 뭐냐? 삼랑이 삼시랑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뭘 합니까? 이 모실시자라는 거 하나 써놓고 사무라이라고 읽습니다. 훈독이라고 하죠. 그래서 모실시자를 쓰고요. 제가 이제 일본에 가보면 아시겠지만 모실시자 티셔츠가 있어요. 티셔츠가 있고 이 굿즈들 그 물품들을 많이 팝니다. 그럼 이게 뭐예요? 사무라이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사무라이예요. 사무라이를 뜻하는 겁니다. 그럼 뭐냐? 사무라이라는 발음은 삼랑에서 왔고 시자는 갖다 따가지고 이 시자 하나를 사무라이라고 읽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태백일사에 나와 있는 내용이 명확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삼랑은 삼시랑에서 왔다고 한다. 그럼 삼시랑은 중간 글자 모실시자는 어디로 간 걸까? 이 모실시자는 일본으로 가서 주군을 모신다라는 것을 변질됐다. 근데 원래 모신다는 거는 삼신 상제님을 모신다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과연 이 모실시자는 어디로 갔느냐? 여기에서 우리는 동학을 배워야 됩니다. 동학에서 이제 동학이 창도된 이후에 동학의 핵심 주문이 뭐냐면 시천주예요. 천주님을 모셔야 된다라고 하는 모실시자거든요. 천주님을 모신다라고 했는데 동학 창도 사건에서 나타나는 그분은 상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바로 그 상제님을 모시는 동학 낭도들이 이렇게 나타난 거예요. 삼랑의 어떤 삼랑이 다시 부활한 것이다. 신교가 부활한 것이다. 이렇게까지도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동학을 꼭 알아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이렇게 드리고요. 이 모든 것이 환단고기를 통해서 풀린다라는 겁니다. 자, 요순에서 순임금이 9년 대홍수가 중국에 있었어요. 그런데 순임금은 뭐냐면은 이렇게 보내요. 사공우를 보냅니다. 단군은 부르테자를 보내요. 사공우와 부르테자가 이렇게 만납니다. 그때 뭐냐면은 이게 나타나죠. 우리나라 단군색이나 환단곡에 보면 실제로 부르테자가 홍수를 갖다가 홍수에서 구하도록 오행치수지법이라는 걸 줍니다. 태백일사에도 보면 부르테자가 금관옥첩을 줬다라고 나오는데 중국 문헌에서는 어떻게 나오냐면 자신들이 은혜를 받은 것, 구원을 받은 거잖아요. 근데 꿈이라고 표현합니다. 신화시예요. 하늘이 주었다. 하늘이 주었다. 이 하늘은 전부 다 단군주어라고 하면 다 딱입니다. 일본도 마찬가지예요. 일본도 보면 고천원에서 누가 나왔다. 이거 단군주라고 보면 돼요. 뭐 하늘이라고 하면 다 단군.
그리고 여기도 보면 하늘이 홍봉구주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홍수를 취소할 수 있었습니다. 5월 춘추에서 보면은 꿈에 현이 북방에 창수사자께서 나타나셔가지고 금관옥자를 주었습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현이 창수사자는 뭐냐면 바로 부르테자입니다. 그건 뭐 환단국에다도 명확하게 나오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단군이 단군의 아들을 보내서 중국이 9년 홍수에서 헤매고 있는데 거기에서 홍수를 치유하도록 해가지고 중국이란 나라를 구해줬는데 배은망덕하게도 지금 동북공정을 하고 있다는 거죠. 모든 역사를 다 왜곡시켜놨다. 여기도 보면 출처를 다 바꿔놨잖아요. 마치 우임금이 받은 것처럼 직접 받은 것처럼 얘기를 해놨어요. 단군주에서 받은 건데 이런 역사들이 복원이 된다라는 거죠. 우리 역사가 이렇게 복원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목요일 날 이런 강의를 했는데 단군 왕건과 부르테자의 실존 증명이라고 하는 강의를 했는데 유튜브에 보시면은 이걸 보시면 1시간 반입니다. 이 단군과 부르만 하더라도 1시간 반에 다 못했어요. 제가 준비한 거를. 그 정도로 이게 그 안에 근거가 굉장히 많거든요. 환단고기는 이만큼 근거가 있다. 그래서 이 치수를 했던 사람이 하우시잖아요. 여기서부터 뭐냐면 하상주가 일어나는데 중국은 이 연대를 아직까지 확정짓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96년에서 2000년에 하상주 단대공정이라는 걸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동북공정을 합니다. 물론 동북공정은 지금까지도 하고 있지만 이때 구체적으로 이제 공식적으로 했다라는 거죠. 그 이전에 뭐냐면 하나라, 상나라, 주나라의 연대를 확정짓자라고 해서 5년간 수백억을 이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하상주 단대공정을 확정을 줬어요. 이렇게. 하나라는 2070년에서 1600년이다. 상나라는 이렇게 된다. 뭐 이렇게 적거든요. 근데 이게 틀려요. 이건 완벽하게 틀립니다. 환단고기는 뭐냐면 중국하고의 전쟁, 중국에 도움을 준 거 이런 연대들이 있잖아요. 그 연대를 보면 이렇게 됩니다. 하나라는 2205년에서 이렇게 되고 상나라는 1766년에서 그 주나라는 1122년이다. 이게 원래 맞거든요. 황국 경세서에도 보면 이게 맞고 이게 맞거든요. 이게 맞거든요. 이게 맞잖아요. 일치하잖아요. 그리고 중국의 어떤 학자는 우리하고 일치를 합니다. 근데 하상주 단대공정을 해서 이 사람들이 바꿔놨어요. 틀어놨습니다. 연대를 비틀어놨어요. 5년간 수백억을 해가지고 결국에는 연도를 왜곡시켜 놨다라는 거죠. 이렇게 왜곡시키면은 위에 요임금 뭐 하고 이제 순임금도 왜곡시킵니다. 이렇게 왜곡시키거든요. 그렇다고 우리가 바뀌는 건 아니에요. 이거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 주체적으로 이게 맞기 때문에 우리 연대가 맞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면 되죠. 그래서 이 47분의 단군을 드러내고 있다. 뭐 2096년에. 그리고 그 이전에 배달국 18세 18명의 환웅에 1565년 그리고 7세 환인의 3301년에 6960년의 역사를 더 드러내고 있다. 그게 바로 환단곡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거의 이제 마무리가 됐는데요. 9000년 한민족사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 바로 이런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의 근거는 굉장히 많죠. 홍산 문화가 있습니다. 환국. 여기가 이제 환국 시절이고 그 다음에 배달국 시절 그리고 홍산 문화 여기까지는 배달국 시절이죠. 연대상으로 봤을 때. 그리고 하가점 문화. 하가점은 고조선 문화라고 합니다. 환국 배달 조선의 그런 어떤 유적들이 전부 다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유적이 발해연안 문명이다. 우리랑 같다. 우리랑 같다. 요하일 때는 우리 민족과 매우 관계가 있다. 유화 문명의 주도 세력은 몽골, 만주, 한반도, 일본으로 이어지는 북방계통이고 중국에도 영향을 미쳤다. 유화 문명의 주인공이 우리와 연결되어 있다. 우시라 교수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복기대 교수도 고조선의 선대문화, 고조선 이전 문화라는 거죠. 홍산 문화는. 그래서 하가점 하층은 그때는 고조선 문화. 그래서 고조선과 고조선 이전 문화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외국의 사라 넬슨 교수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홍산 문화의 특징, 한반도의 삶과 동일하다. 동북 지역의 고인돌은 한국과 완전히 똑같다. 제주도도 고인돌이 한 150개 정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이 지금 우리와 동일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홍산 문화의 주인이 한국인의 조상인 근거 여기 보면 쭉 있죠. 쭉 있는데 한 23가지 정도 이렇게 근거를 예시를 해놨는데 더 있을 겁니다. 제가 찾은 것은 23가지를 이렇게 나열을 했습니다. 그래서 홍산 문화만 얘기하더라도 한 2시간 정도 이렇게 우리 근거를 얘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바로 이 배달국에 보면은 자오지 환웅천왕이 있는데요. 14세에 이 도깨비 난장이라고 해서 이게 그 동계올림픽 때 틀어준 건데 이거 영상 한번 틀어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을 보시면
치우의 복장을 하고 있죠. 자, 붉은색을 여기 하고 도깨비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도깨비입니다. 눈이 4개인 탈을 쓰고 있죠. 도깨비는 장난을 잘 치죠. 이 탈이 이제 치우의 탈이라고 합니다. 계획식의 가장 이런 중요한 탈을 순간이 이렇게 하고 보통 있어요. 섬화 자, 점화죠. 끊어주시기 바랍니다. 멈춰주시면 그동안에는 됩니다. 올림픽 계획식이 자, 섬화 여기서 점화 보면 후에 불꽃을 쏘아 올면서 마무리했는데요. 꺼주셔도 됩니다. 이번 계획식에서는 점화된 성화의 불꽃이 30년 동안 잠들어 있었던 도깨비와 황창을 도깨비죠, 띄우며 도깨비. 또 하나의 치우천왕의 퍼포먼스를 상이 이렇게 도깨비가 올림픽 됐습니다. 폐회식 끝난 뒤에 이제 성화가 꺼져서 도깨비들도 잠들어 있었는데 동영상 이 불을 꺼주세요. 좋아하고 불을 잘 다루는 도깨비들 자, 여기 맨 처음에 불빛이 내려오면서 하나의 일성이 들렸어요. 들으신 분은 계실 겁니다. 치우라고 했습니다. 치우. 이 동계올림픽 연출자가 설명은 못합니다. 이거에 대해 설명 안 해주거든요. 근데 자신은 전 세계 5억 인구가 생중계로 이렇게 보고 있는 가운데 우리의 조상은 치우라고 알리고 싶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 연출자가 그 연출을 한 겁니다. 그래서 치우라고 하고 그 다음에 뭐냐면은 이게 다 치우 탈이에요. 이 탈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붉은 옷을 입고 있잖아요. 치우가 있는 곳에서는 붉은 기운이 나온다라고 해서 치우천왕을 상징하는 모든 것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 치우가 도깨비가 되어서 우리나라의 어떤 뭐 신라의 도깨비 뭐 이런 어떤 도깨비 어떤 유물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2017년에 한국조폐공사는 이 치우천왕을 모델로 메달을 발행했어요. 정부에서도 치우천왕으로 메달을 발행해요. 2019년, 18년, 19년, 20년, 21년 계속해서 치우천왕에 대한 메달을 만드는데 이게 전 세계에서 수십억에 팔려나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산다는 거죠. 치우천왕. 그래서 이렇게 우리 학계만 치우천왕을 무시할 뿐입니다. 14대 환웅천왕이 아니다라고 하면 정부에서도 이렇게 밀고 있고 사실은 연출자도 이렇게 치우를 넣었다. 그런데 말은 못한다.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뭐 이런 상황이 지금 연출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환단고기는 이제 논문 관련 123편 환단고기 위서론을 다룬 책 123편을 분석을 해보면 진서론이 90%, 위서론이 10%라는 거죠. 위서론은 했던 얘기 또 한다. 내용을 보면 그렇습니다. 했던 얘기 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다 반박이 다 되었습니다. 위서론자들은 사료 교차 검증으로 이미 환단고기는 위서로 판정됐다고 국민들을 속이고 있고 그것은 전체 학계의 입장이 아닙니다. 식민사학자들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는 그런 판정일 뿐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 이제 빨리 넘어갈게요. 천문학적 근거라고 하는 것은 많은 분들이 아실 텐데 1993년에 박창범 라데일의 논문에서 보면은 바로 이 단군 세계 보면 13대 흘달 단군 때 무진 50년 오성 치료라고 해서 오성이 모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 곳에. 그때 당시에 오성이 이렇게 모였는데 그 위에는 또 초승달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표시를 한 건데요. 이렇게 모이니까 신기한 거죠. 그러니까 기록에 남길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기록을 남겼는데 이 기록이 맞다라고 하는 것을 박창범 한국천문학회장이 확인을 하고 있죠. 지금까지도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천문 그 기록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단군조선 때 단군세기 단기고사에 나와 있는 그 기록들입니다. 일식 기록 다 맞죠? 이 단군세기에 나와 있는 일식 기록이 5인가 있는데요. 전부 다 맞습니다. 전부 다 1년, 2년 오차에 있을 뿐 대부분 천문학자들은 인정을 하고 있는 거고 오성 치료도 인정을 하고 조수가 크게 일어났어요. 그것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굳이 조수를 넣을 필요가 없잖아요. 조수가 몇 미터가 이렇게 밀렸다 뭐 이런 식의 그런 걸 넣을 필요가 없는데 넣었어요. 있으니까 기록이 있으니까 넣은 겁니다. 마휴 단군 때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검증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뭐냐면 이 일일이 이 진서론에 관해서 위서론 반박에 관해서 전부 얘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게 지금 전부 다 반박된 내용입니다. 삼성기가 뭐 안암 원로 동중이야, 뭐 위서론이 뭐 천수관이 아니라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전부 다 물어보잖아요. 뭐 어쩌고저쩌고 이병도는 딱히 친일 행위를 한 적이 없어. 지어낸 인물이야. 남북학계 모두 위서로 취급한다고. 계현수 선생 허구의 인물인가? 전부 다 반박이 됐습니다. 전부 반박이 되고 진서론의 근거가 차근차근 이렇게 쌓이고 있다. 이게 몇 개입니까? 18개잖아요. 18 계속해서 이런 것들이 쌓이고 있다라는 거죠. 전부 다 100개 이상의 그 근거들이 사실은 제가 찾아보니까 한 1000개는 되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하나하나 한 개만 보더라도 한 개의 근거가 있으면 이 책을 연구해야 되는 것이 학자의 도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역사가 너무나 왜곡되어 있어서 우리 역사에 어떤 공백이 많잖아요. 그럼 그 공백을 채우려고 해야죠. 그런데 그러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기 보시면은 중간에 진서론이라고 해서 1, 2, 3, 4, 5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진짜 필요하시다면은 진서론 여기 써 있죠. 진서론이라고 이렇게 써 있는데요. 이거나 아니면은 여기 이제 크게 써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채널을 들어가셔 가지고 환단고기 진서론에서 1, 2, 3, 4, 5 하면은 5개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진서론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시간이 좀 지났나요? 제 10분만 더 하겠습니다. 10분만. 자, 환단고기와 제주 역사 문화라고 하는데요. 제주에 이제 고산리, 제가 오늘은 못 가봤어요. 좀 아쉽게도 어제 하루여서 고산리식 토기가 있습니다. 1만 3천 년 전에서 1만 년 전. 뭐 여기 이 부분인데요. 아직 보존은 많이 이것만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제주도 고산리 신석기 유적이 1만 2천 년 전에 가장 오래된 신석기 유적이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 부분이죠. 고산리 이 부분 이제 제주도니까요. 여기 부분일 텐데 여기하고 이제 토기가 분포되어 있는 게 일본하고 이 1만 2천 년 전에 붙어 있었잖아요. 이제 이런 시기이기 때문에 일본의 이 부분에서도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제주 고산리식 토기인데 인류 최초의 토기다 이렇게까지도 얘기하는 학자가 있습니다. 인류 최초의 토기고 세계에서 동이족이 살던 연해주 한반도 일본 세 지역에서만 발견되고 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결국에는 뭐냐면 이 덧무늬 토기인데요. 이게 이제 나중에 8,000년 전에 빗살무늬 토기 시대로 넘어갑니다. 자, 빗살무늬 토기는 유럽과 중앙아시아를 거쳐 북방 루트만을 통해서 발견되지 중원에서 발견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같은 게 나와요. 풍류와 사해 아까 요하문명이죠. 요하문명 홍산문화인데요. 여기하고 그 같은 게 나옵니다. 같은 게 여기 8,000년 전에도 나오고요. 그래서 가장 오래된 곳으로부터 어디로 가냐면 만주를 거쳐가지고 쭉 갑니다. 쭉 가죠. 그러니까 빗살무늬 토기를 하면 이 분포도를 봐야 됩니다. 결국에 어디까지 가냐면 북유럽에서 저는 독일에 가서 독일에서 빗살무늬 토기를 봤는데요. 한 5,000년, 4,000년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8,000년 전부터 해가지고 순서로 보면 결국 빗살무늬 토기를 가진 사람들이 어딘가 루트를 통해서 계속해서 북유럽까지 갔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 밑에 울산 방구대 안각화가 있잖아요. 이 안각화하고 똑같은 것이 여기서 발견돼요. 똑같은 안각화가 있거든요. 그래서 또 이것은 어떻게 갔느냐? 이것을 통해서 갔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갔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고래잡이를 하던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도 우리가 함께 이렇게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건 이제 우시라 교수가 얘기한 거잖아요. 우시라 교수가 얘기한 건데 왼쪽은 요나라 거란의 어떤 돌상인데 그게 우리 돌상하고 같다. 이건 어제 제가 찍은 겁니다. 근데 보면은 요즘은 다 마스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마스크를 하고 있어서 참 진짜 아주 찾을 수가 없어가지고 자 그래서 보면은 이게 잘 보시면은 모자가 똑같잖아요. 똑같은 모자를 쓰고 있고 눈 튀어나온 거 똑같고 코 이렇게 나온 거 똑같고 그 다음에 손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 우리가 거란이라고 하면요. 거란은 단군 조선의 팔조법을 써요. 그리고 거란이 찾아와가지고 서희하고談판을 하잖아요. 너희는 왜 그 고조선의 전통을 하지 않느냐? 우리도 고조선 고구려를 이어온 족속이다 해가지고 외교談판을 벌였는데 서희가談판에 이겼다. 왜 이겼냐라고 하면 거란도 같은 동종 의식을 갖고 있어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북방 유목민족으로서 거란은 단군조의 팔조법까지도 같이 썼던 그 계통입니다. 그래서 북방 유목과 어떻게 보면 같은 어떤 연계성을 가지는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단군조선과 관련이 있을 것이라고 이제 생각이 되는데요. 그리고 보면 그 삼성혈을 갔습니다. 삼성혈을 딱 가니까 뭐 애니메이션도 있고 안에 설명을 보면 4,300년 전이라고 하잖아요. 4,300년 전. 그러면 이제 4,333년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실제로 초대 단군왕검이 건국했던 시기와 맞물리는데요. 이렇게 나오죠. 삼성혈 홈페이지도 그렇고 가보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4,300여 년 전에 제주도의 개벽시조인 사물라, 삼신인, 고을라, 양을라, 부을라 이 세 분이 이곳에서 동시에 태어나 수렵 생활을 하다가 우마와 오국의 종자를 가지고 온 병랑국 삼공주를 맞이하면서 농경 생활이 비롯되었으며 탐나 왕국으로 발전하였다고 전한다. 이거 삼성혈 홈페이지에 그대로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일단 4,300여 년 전이라고 하면 단군왕검 시절과 비슷한데 이게 환단고기 단군세계는 이렇게 나옵니다. 단군왕검 제2 93년 경자년에 단군왕검의 덕화가 온 우리를 덮어 멀리 탐낭까지 미쳤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탐낭이 뭐냐? 이때가 뭐냐면 BC 4262년이에요. 근데
탐낭까지 미쳤다. 이거는 딱 경자년에 국한된 거라기보다는 그동안의 어떤 제위 과정이 단군왕검의 덕화가 온누리를 덮어 멀리 탐낭까지.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탐낭은 설이 있는데요. 탐나다. 탐낭은 탐나라는 설과 탐나 플러스 낭낭이라는 두 가지 설이 있다라고 하는데 저는 두 번째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건 아니라고 봐요. 왜냐하면 탐낭은 탐나이거나 아니면 탐낭이겠죠. 탐낭이라는 말 자체는 탐나. 아니, 낭낭을 쓰려면 병낭을 쓰죠. 병랑국에서 왔잖아요. 차라리 이렇게 쓰겠다. 왜 낭낭을 집어넣냐 이거죠. 한나라 식민지라고 해가지고 자꾸 낭낭을 강조하는 그 경향 때문에 학계에서 사실은 탐나 플러스 낭낭 해가지고 탐낭이다. 이런 설을 갖다가 내세운 것 같은데 차라리 그 설보다는 이게 낫다는 거예요. 탐나 플러스 병랑. 병랑국에서 왔으니까. 그리고 세 분 이렇게 어떻게 보면 합쳐지잖아요. 그래서 탐낭이 아닐까. 결국에는 뭐냐면 탐낭이라는 건 제주도다. 탐나가 됐든 탐낭이 되었든 제주도다 이거죠. 제주도까지 단군주의 어떤 영향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 교과서는 뭐냐면요. 남한을 단군 조선으로 치지 않습니다. 그 위를 이렇게 고조선이라고 하거든요. 여기는 단군의 자손, 단군의 영역과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데 환단고기에서는 삼한 관경제로 셋으로 나눠서 이것이 고조선이다. 단군조선, 진안, 마한, 번안이 있었다. 그러니까 뭐가 나오냐면 마한이 한반도이기 때문에 마한세가에서 태백일사 삼한 관경본기 마한세가에서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가을지가 세상을 뜨니 15세 47대 단군 중에서 15세 대음 단군 시절에 이 마한에 보면은 부단군 을아라고 하는 을아가 계신데 을아가 즉위하였다. 이때 BC 1632년에 탐모라 사람이 말 30피를 바쳤다라고 하는 내용이 있거든요. 말 30피를 바쳤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탐모라가 여기잖아요. 또 하나의 별칭이죠. 탐모라라고 합니다. 삼국 사기인가 거기도 이제 탐모라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탐모라라고 하는데 이 대음단군 시절에 이때인데요. BC 3653년 이미 BC 3700년 이전에 탐모라국이 있었다. 탐나국이 있었다. 아까 보셨던 탐낭에 영향을 미쳤다라는 그 구절 외에도 보면은 요것만으로 해석을 한다면 약 3700년 BC 이 BC가 아니죠. BC를 빼야 됩니다. 지금으로부터 3653년 전에 그러니까 약 3700년 이전에 탐모라국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삼성의 홈페이지에 나오는 4300년이라 거의 부합된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BC를 빼겠습니다. BC를 빼고 3600년 이전에 탐모라국이 또 하나는 뭐냐면은 말을 키웠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럼 말을 키운 근거가 있느냐라고 했을 때 실제로 보면은 그 근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전설에 있죠. 삶의 터전을 정하기 위해서 오름에 올라 각기 화살을 쏘는 이 만화를 보면은 전부 다 말을 타고 있잖아요. 이 기록이 있잖아요. 기록이 뭐냐면은 공주 3명이 소와 말과 5곡의 종자를 삼신인 앞에 내놓았다. 4300년 전이라고 했는데 소와 말과 5곡을 내놓았다라고 하잖아요. 이것이 어떤 신화적으로 이야기적으로 적혀 있는 건 뭐냐면 그 안에서 캐치를 딱 해야 됩니다. 역사적 사실을 이 말문화가 들어왔다라는 거잖아요. 말을 키웠다라는 내용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삼신인 앞에 내놓았다라고 하는 구절이 그래서 생기는 거죠. 그리고 실제적인 근거로서 곽지 패총 유적에서 말뼈가 나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곽지 패총은 이제 지금 보면은 청동기 시대, 철기 시대, 탐나 후기의 유물들이 발굴된 곳이다. 이처럼 오랜 시기에 걸쳐서 역사를 알 수 있는 패총은 우리나라에서도 흔치 않다. 곽지 패총은 1만 평으로 규모로서도 국내 패총 가운데 몇 가운데 들 정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서 직접 이렇게 찍은 건데요. 그래서 곽지 유적을 보면 말이 4마리가 나왔어요. 말이 4마리가 나왔는데 이걸 결론적으로 이제 어느 논문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결과는 말이 이 유적에서 도살 해체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보여주시는 것이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식용이 아니라는 거죠. 식용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냐면 운반의 목적으로 사용될 것으로 추측된다. 어느 한 부분을 이렇게 유적을 파봤더니 거의 말이 4마리가 나왔어요. 그러면은 다른 데를 파도 말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말을 이 고대에 키웠다라고 하는 겁니다. 몽골이 들어와서 그때부터 말이 들어온 것이 아니라 그 이전부터 상고시대로부터 말을 키웠다라고 하는 그 근거. 앞으로 더 연구가 많이 돼야 되겠지만
지금 문헌적인 어떤 기록으로 보나 또 환단곡에 있는 내용으로 보나 그리고 이런 어떤 유물 유적으로 보나 말을 오래전부터 제주는 키워왔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북두칠성 신앙을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북두칠성하고 북극성은 한 몸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북두칠성은 항상 어디로 도냐면은 북극성을 중심으로 해서 돌고 있다. 북극성을 보좌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도는 모습을 갖다가 하나의 한자로 본다면 만자예요. 만자. 그래서 전 세계에 만자 문양이 그렇게 많이 있습니다. 자, 배달 단군 조선에도 보면 북두칠성 재단이 있어요. 저 위로 보면.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단군 조선 때 저 위에도 있고 맨 아래가 이제 제주도입니다. 제주도의 어떤 칠성 재단이죠. 그래서 칠성산에 보면은 이 흑룡강성 쪽에 칠성산 칠성 재단이 있습니다. 칠성 재단이 있는데 이 포대산의 칠성 재단에 올라가 보면 그 위에 구멍이 여기는 8개가 뚫려져 있어요. 뭐 삼성열 같은 구멍은 아니겠지만은 뭐냐면 구멍이 8개가 뚫려져 있다. 그래서 7개는 북두칠성이고 하나는 뭐냐면 북극성입니다. 북극성. 그러니까 북극성과 북두칠성이 이렇게 그려져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어떤 칠성 재단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 민족의 단군조부터 해가지고 북극성과 북두칠성 신앙을 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똑같이 이제 제주도를 보면은 제주도에는 뭐가 있냐면은 칠성암, 백록담을 북극성으로 비정해서 그렸음을 짐작하게 한다. 이렇게 이제 이게 한라산이 있고 백록담이 북극성이고 거기 밑에 칠성암이 있다. 7개의 암이 있다, 바위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뭐 또 칠성대가 백록담 옆에 칠성대가 표시되어 있다. 뭐 이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하늘에 북극성과 그 북두칠성이 있고 그것이 내려오면서 뭐냐면은 백록담에 북극성이 있고 또 칠성대가 있고 그게 또 어떻게 보면 내려오면서 뭐냐면은 여기 이제 삼성혈이 있고요. 이 삼성혈을 북극성으로 한다. 북극성의 어떤 하나의 지점으로 중심점으로 보고 그리고 그 주변으로 해서 뭐가 있냐면은 칠성대가 있었다라는 거죠. 하늘에는 북극성과 북두칠성, 한라산에는 백록담을 북극성으로 삼은 칠성암이 있고 인간 세계에는 탐나성 안에 삼성혈을 북극성으로 비정한 칠성대가 세워졌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탐나국의 백성들은 칠성 신앙을 국교로 반포했던 것과 다름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성익의 파한록을 보면 칠성도는 세상에 전하기를 사물라가 개국할 때 3도로 1도, 2도, 3도로 이제 화살을 쏘잖아요. 그래서 3도로 나뉘어서 거처를 하였는데 거기에 북두칠성 모양으로 해가지고 그리고 이제 그 재단을 쌓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이제 이런 지도들이 많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2013년에 뭐 잘 아시지만 이게 이제 마지막 남아있는 그 사진이잖아요. 1926년 매일신보를 보면 저도 검색해서 보니까 이게 나오던데요. 북두칠성의 형세로 7군데를 이렇게 쌓았어요. 이어 쌓았는데 칠성단이 있는데 그 중에서 네 번째 단에서 모여가지고 바로 그 고종 다음에 순종왕의 장례를 갖다가 이렇게 추모하는 그런 추모식 같은 것을 이때 했다라는 거죠. 1920년대까지 있었는데 일제가 다 없애버렸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0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게 있었는데 그래서 2013년에 복원을 하지는 못하고 이렇게 표지석을 세웠죠. 설명문을 세웠습니다. 이렇게 세웠거든요. 저 어제 이걸 다 갔다 왔어요. 7개 다 갔다 왔습니다. 찾기가 굉장히 힘들었는데 같이 이렇게 와주신 분이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몇 번을 가셔가지고 저도 이렇게 찾았는데요. 아직 안 가보신 분은 한번 이렇게 찾아보시면은 그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7개 부분이 있었죠. 그래서 이거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것이 무엇이냐, 이것이 과연 그 탐나국에만 국한된 것이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칠성 문화로 나라를 건국했다. 단군 조선뿐만 아니라 이런 겁니다. 자, 보면 주몽이 나라를 건국할 때요. 아들에게 아들이 있습니다. 아들인데 이제 소선어가 아니라 유화부인의 아들이 있으니까 아들을 내세울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들이 장성하면 7고개와 7계곡을 지나 7모가 난 돌 위에 소나무 아래에 반쪽의 칼을 숨겨놓았다. 칼을 갖다 반으로 딱 잘라가지고 하나는 내가 갖고 있고 네가 이제 성장을 하면 그걸 가지고 와서 맞춰보라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7고개, 7계곡을 지나 7모가 난, 이게 뭐냐면 칠수문화입니다. 칠수문화. 이걸 찾아와야지만이 네가 정통이다. 그 너에게 나라를 갖다 넘겨줄 수가 있다라고 해서 그런 부분이 나오죠. 그 다음에 뭐냐면 칠지도가 나오는데요. 백제의 자부심이 칠지도잖아요. 아, 이게 왜 칠지도야?
6개 아니냐? 여기까지 7개입니다. 그리고 칠지도라고 한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일본에 신공항은 뭐 조라고 하는데 백제 사신 구조 등이 와서 칠지도 한 자루와 칠자경 한 개를 넘겨줍니다. 이렇게 넘겨주거든요. 하사를 하는 거예요. 하사를 하는데 여기 뭐라고 써 있냐면 칠지도를 넘겨주고 칠자경, 청동거울 중에서요. 구멍이 7개가 있는 걸 갖다가 칠자경이라고 합니다. 일본석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칠지도와 칠자경을 갖다가 일본석인 자기들을 높이니까 뭐 보물 바쳤다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이 칠지도에 분명히 보면은 우리가 밑에 사람에게 주는 걸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뭘 주냐면 칠지도와 칠자경, 칠수문화를 준 거예요. 이 칠수문화를 받은 야마토에 그쪽에 그 후국은 뭐냐면은 그 일본 열도에서 자신들이 정통이라고는 자부심을 가지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서 일본 열도에서 뭔가 우리가 일이다라고 해가지고 평정을 해나가는 그런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칠지도, 칠자경 이거 뭐냐면 칠수문화를 준 거예요. 그다음에 김수로왕이 가야를 건국할 때 보면 이 얘기가 나옵니다. 가야를 건국할 때 자일, 성삼, 자삼, 성칠이라고 나오거든요. 하나로부터 셋을 이루고 셋으로부터 7을 이룬다. 사실은 이 부분은 뭐냐면 삼성혈에서 삼신인이 나타나잖아요. 하나에서 보면은 셋이 나타나고 그 셋이 뭘 하냐면은 뭐 1도, 2도, 3도로 이렇게 정하지만 거기에 또 뭘 짓냐면 북두칠성을 짓잖아요. 7개를 짓잖아요. 그런 과정이 철학적으로 보면 하나에서 셋을 이루고 셋에서 7을 이룬다라고 하는 삼신칠성 문화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제주도에는 쫙 깔려 있죠. 삼신칠성 문화. 우리 인류 문화의 원형 문화가 깔려 있는데 이 원형 문화를 알려주는 것이 어디에도 없고 이 환단고기 속에 가득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김수로왕은 허황우랑 이렇게 결혼을 해서 7 아들을 낳는데 이것도 보면은 7인이에요. 7인이 어디로 가냐면 일본으로 넘어갑니다. 일본으로 넘어가서 일본을 개척하는 과정이고 여기에서 뭐냐면은 또 다른 여왕이 이렇게 일본으로 넘어가서 일본의 아마데라스 오미가미 그게 가야잖아요. 가야에서 넘어가는 건데 넘어갈 때 보면은 그 넘어간 김수로왕이나 김수로왕의 후시인이 뭘 하고 있냐면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칠수 문화를 가지고 일본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에 여기 보면은 이 수로왕으로 추정되는 이 인물상은 좌대에서 거북이를 타고 머리에는 7개의 별 북두칠성을 이고 있다. 북두칠성의 칠성 문화가 일본으로 넘어가는 순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칠수 문화가 넘어가면서 건국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가야라고 하면 가야는 하나가 아니에요. 가야는 여기하고 여기가 가야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환단고기를 통해서 아실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진짜 마지막으로 가는데요. 요건 넘어가겠습니다. 그냥 YTN 뉴스인데 극한 에너지라고 해서 인간에게 필요한 10,000배 이상의 극한의 초고 에너지라고 하는 우주 광선이 있는데 그것이 북두칠성에서 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마지막으로 보면 자미원에서 뭐 이렇게 보죠. 제가 보니까 마지막에 그 삼성열의 그 이야기에서 보면은 이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하루는 한라산에 올라 동쪽 바다를 보니 자주색이에요. 이 자주색으로 표현한 건데 자주색 흙으로 봉한 목함이 파도를 따라 올라오고 있었다. 그 안에 알 모양으로 둥근 옥함이 있었으며 자줏빛 옷에 관대를 한 사자가 있었는데 그 사자가 이것을 가지고 뭐 연즉 청의를 입고 자색이 출중한 그 공주 3사람이 있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여기서 3번 등장하는 게 뭐냐면 자주색입니다. 자주색이잖아요. 이 자주색이 뭐냐면은 자미연을 뜻합니다. 천자를 뜻하죠. 자금성도 이게 자잖아요. 이 자미연. 그래서 이 천자의 기운은 어디서 오냐? 동방 천자의 기운은 그래서 천자의 기운은 원래 동방에서 온다. 자기 동네라는 거예요. 자기 동네. 이게 뭐 중국에 쓰여져 있다가 다음번에 가보니까 이게 없어졌더라. 이렇게 해석을 하니까 아예 없애버렸습니다. 중국에서는 자기 동네라고 이런 것들이 많이 써져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색이라고 하는 것은 이 자색이 내려오는데 이거를 갖다 나사에서 이미지로 그렸어요. 저희가 이제 임의로 그린 게 아니라 이 초고 에너지라고 하는 것이 북두칠성에서 이 에너지가 오고 있는데 이 에너지가 무슨 색으로 옵니까? 자주색으로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근데 이거 어디로 오냐면은 이것도 나사에서 그린 그림인데 연구자들, 과학자들이 그린 그림인데 그림을 그릴 때 어디로 오냐면 여기 한반도잖아요. 한국이 있잖아요. 여기 제주도도 있고 여기 어두운 곳이 북한이고 뭐 그렇죠. 여기를 그린 거예요. 여기를. 이게 뭐냐면 북두칠성의 에너지가 가장 많이 꽂히고 있는 곳이 어디냐면 여기 한반도라는 거죠. 여기로 오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로부터 칠성신앙을 하고 칠성에 빌고 했던 것이 기도빨이 잘 받았던 것이 뭐냐면 우리가 원래 제대로 빌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모든 건국 신화에 보면은 말이 저 자줏빛 알을 향해 절을 하고 있어. 박혁거세 그 건국 신화잖아요. 거기 보면 말이 자줏빛 알을 향해서 절을 하고 있어라고 하면서 자색 아래서 혁거세가 태어났다. 그래서 천자로 불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천자로 불렸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보면 기말지 신화에 보면은 자색 구름이 하늘에서 땅으로 뻗쳤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기말지가 태어나게 됩니다. 김수로왕이 가야를 건국할 때도 보면 자승이라고 해가지고 자줏빛 줄이 하늘로부터 내려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려왔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 자주색이 3번이나 나왔던 것은 뭐냐면 이 삼성계에도 보면 천자다. 탐나국이 그냥 보통 그냥 그 제후국이 아니라 어떤 천자를 칭했다. 뭐 이렇게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천자국, 황제국이 됐든 그 어느 순간에는 그게 계속 유지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가장 그 기운을 받았다. 북두칠성의 기운을 자색으로 받았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몇 가지만 이렇게 알아봤는데요. 제주의 역사와 문화에는 이런 삼신칠성의 우리 고유 문화와 원형 문화 정신을 그대로 담고 있고 그것을 얘기해 줄 수 있는 그 사서가 이 환단고기 뿐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오늘 뭐 환단고기 진서론이라고 했지만 환단고기의 어떤 가치라고 하는 것은 뭐 오늘 하루에서 다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환단고기를 통해서 많이 동북공정을 극복하고 일본의 역사 왜곡을 극복하며 우리의 역사를 회복하고 그리고 아까 보셨듯이 전 세계 사람들이 잘못 전해지고 있는 우리 역사 그걸 바로잡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